안녕하세요, 손님 여러분. 밝은 면 수족관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이제 여러분은 가장 위험한 바다 해양 생물들을 보게 될 거예요. 하지만 제 말을 오해하지 마세요. 해변을 산책하다가 이 수중 생물을 만나는 것도 가능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주의 깊게 봐두면 재앙을 피할 수 있을지도 몰라요. 이건 물고기일까요? 돌일까요? 이 물고기는 일반적으로 스톤피쉬라고 알려져 있지만 쏨뱅이라고도 불립니다. 다이빙을 하고 수중을 관찰하는 것에 관심이 있다면 이미 눈치채지 못한 채로 지나쳤을 수도 있어요. 겉모습은 회색빛과 얼룩덜룩한 모습 때문에 실제 돌과 구별하는 것은 거의 불가능합니다. 특히 뿌연 스노클 고글을 쓰고 있다면 조심하는 게 좋을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스톤피쉬는 가장 독성이 강한 물고기로 알려져 있기 때문에 불행한 결과를 초래할 수도 있어요. 비록 몇몇 종류의 스톤피쉬가 강에서 사는 것으로 알려져 있지만 대부분은 열대 태평양과 인도양 근처의 산호초에서 발견됩니다. 바늘처럼 생긴 등 지느러미 가시는 방해를 받거나 위협을 받을 때 튀어나와 독을 주입해요. 스톤피쉬에 쏘이는 가장 흔한 이유는 수영하는 사람들이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밟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꼭 물속에서만 쏘이는 건 아니에요. 스톤피쉬는 물 밖에서 24시간까지 생존할 수 있기 때문에 해변에 있을 때 어디에 발을 디딜지도 조심해야 합니다. 스톤피쉬에 쏘인 사람들은 극도로 고통스러운 경험이었다고 묘사합니다. 독은 감염을 초래할 수도 있어요. 어떤 경우에는 쇼크와 마비를 일으키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약간 충격적일 수도 있지만 이런 나쁜 평판에도 불구하고 제대로 준비한다면 스톤피쉬는 먹을 수 있습니다. 열을 가하면 독이 분해돼요. 그리고 독의 주요 공급원인 등지느러미를 제거하면 생선회로도 먹을 수 있어요. 이 동물은 공상과학 영화에서 나온 것처럼 생겼지만 진짜 존재합니다. 푸른 고리 문어를 소개합니다. 작은 크기에 속지 마세요. 팔을 포함하여 12에서 20cm에 불과하지만 몇 분 안에 26명의 사람들에게 큰 피해를 입힐 수 있는 독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스톤피쉬처럼 파란고리 문어는 일본에서 호주에 이르는 태평양과 인도양에서 발견돼요. 일반적으로 산호초와 해저의 바위 지역에서 삽니다. 또한 조수 웅덩이, 해초, 그리고 녹조층에서 발견될 수도 있어요. 푸른고리 문어는 천성이 공격적이지는 않아요. 개나 새우와 같은 먹이를 찾거나 짝을 찾지 않을 때는 종종 바다의 잔해, 조개 또는 틈새에 숨습니다. 자극을 받거나 궁지에 몰리거나 만질 경우에만 인간에게 위험해져요. 위협을 받으면 밝은 노란색으로 변하고 잠재적인 포식자들에 대한 경고 표시로 온몸에 푸른 무지갯빛 고리가 나타납니다. 물린 자국이 보통 눈에 띄지 않기 때문에 너무 늦을 때까지 물린 것을 깨닫지 못할 수도 있어요. 푸른고리 문어의 독은 어지럼증, 감각이나 운동 능력의 상실, 그리고 궁극적으로 마비를 일으킬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절대 만지지 않는 것이 좋고 발견한다면 서둘러 물러서는 것이 좋아요. 아니요, 이건 꽃다발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분홍색 튜브 같은 것 중 하나를 골라 냄새를 맡으려고 하지 마세요. 여러분의 눈 앞에 있는 것은 꽃성게라고 불리는 해양 동물입니다. 멋지게 보일 수도 있지만 외모에 속지 마세요. 이것은 2014년 기네스 세계 기록에서 가장 위험한 성게로 이름을 올렸어요. 꽃성게는 인도 서태평양의 열대 지역에 서식하며 0에서 90m 깊이의 산호초, 바위, 모래, 해초층에서 발견됩니다. 가장 눈에 띄는 특징은 불가사리에서도 발견되는 발톱 모양의 방어 기관인 차극이에요. 꽃성게가 다른 성게와 다른 점은 이름에서 알 수 있듯이 차극이 꽃과 비슷하고 보통 분홍빛 흰색에서 노란색을 띤 흰색의 가운데 보라색 점이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 꽃 아래에는 짧고 뭉툭한 가시가 숨어 있어요. 비록 많은 바다 성게가 가시를 통해 독을 전달하지만 꽃성게는 차극이나 꽃을 통해 독을 전달해요. 방해받지 않는다면 이 꽃의 끝은 보통 둥근 컵 모양으로 확장됩니다. 그 표면에는 위협을 감지할 수 있는 작은 센서가 있어요. 일단 위협 대상에 접촉하면 이 꽃들은 즉시 다치고 독을 주입하기 시작합니다. 이상한 것은 꽃의 작은 발톱이 때때로 줄기에서 떨어져 나와 접촉 지점에 붙어 있고 그것을 만진 사람에게 몇 시간 동안 계속해서 독을 주입할 수 있다는 겁니다. 녹은 라즈베리 아이스크림의 거대한 웅덩이처럼 보이죠?
그럼 좋겠죠. 이건 사자갈기 해파리로 자이언트 해파리, 머리카락 해파리, 북유령 해파리로도 알려져 있습니다. 차가운 물을 선호하기 때문에 대부분 북극, 북대서양, 그리고 북태평양에서 발견됩니다. 하지만 브리튼제도 주변과 스칸디나비아 바다에서도 발견할 수 있어요. 사자갈기 해파리는 알려진 해파리 중 가장 큰 종 중 하나입니다. 길이가 3m에 이르는 긴 머리카락 같은 촉수에서 그 이름을 얻었죠. 비록 사자갈기 해파리의 평균 종 직경은 약 50cm이지만 때때로 직경이 2m 이상에 도달할 수 있습니다. 기록된 가장 큰 사자갈기 해파리는 1865년 매사추세츠 해안에서 발견됐어요. 그것은 촉수의 길이가 36m였고 지름이 2m였어요. 이해를 돕기 위해 이것은 대왕고래보다 더 깁니다. 사자갈기 해파리는 촉수를 바깥으로 뻗고 먹이를 잡기 위해 덫을 만들어 사냥을 합니다. 약 1200개의 따가운 촉수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물고기가 빠져나오려면 매우 운이 좋아야 할 거예요. 사자갈기 해파리의 침은 보통 생명에 위협이 되지 않지만 매우 고통스러울 수 있기 때문에 여전히 촉수 가까이로 헤엄치는 건 피하는 게 좋습니다. 만약 해변에 떠밀려온 것을 보더라도 만지지 않는 게 좋아요. 해안에 떠내려온 지 한참 후에도 여전히 침을 쏠 수 있기 때문이에요. 재미있는 사실, 사자갈기 해파리는 셜록 홈즈 이야기 사자갈기의 모험에서 용의자로 등장합니다. 걱정하지 마세요. 스포일러는 없어요. 지금 보고 있는 마지막 해양동물은 바다뱀입니다. 네, 뱀장어와는 달라요. 확인된 바다뱀은 69종이 있습니다. 대부분 인도양과 태평양의 열대와 아열대 수역에서 발견되고 수백만 년 동안 존재해왔어요. 편의상 과학자들은 모든 종의 바다뱀을 두 가지 범주로 분리했습니다. 진짜 바다뱀과 바다 크레이트예요. 진짜 바다뱀은 거의 모든 시간을 바다에서 보내는 반면 바다 크레이트는 땅에서도 얼마간의 시간을 보낼 수 있습니다. 만약 해변에서 뱀을 본다면 꼬리를 보고 그것이 육지뱀인지 바다뱀인지 구별할 수 있어요. 꼬리가 노처럼 생겼다면 바다뱀이에요. 하지만 두 경우 모두 거리를 두세요. 모든 바다뱀은 아가미가 없기 때문에 숨을 쉬기 위해 규칙적으로 수면에 올라야 합니다. 그래서 수영을 하다가 우연히 만날 수 있는 거예요. 만약 그렇게 된다면 대부분의 바다뱀은 보통의 코브라나 방울뱀보다 더 많은 독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가능한 한 빨리 헤엄쳐 나가는 것이 좋습니다. 하지만 자극을 받았을 때만 공격하기 때문에 물리는 건 매우 드문 일이에요. 바다뱀에 대한 멋진 사실이 하나 더 있어요. 바다뱀은 바다에서 출산하는 유일한 파충류입니다. 대부분의 바다뱀은 알을 몸 안에 간직하고 수영하는 동안 거의 완전히 형성된 뱀을 낳아요. 하지만 노란 입술 바다 크레이트는 예외입니다. 알을 낳기 위해 육지로 올라가죠. 맨 처음에 소개한 스톤피쉬 기억나세요? 바다뱀의 사냥감이에요. 다 먹이 사슬의 원리죠. 보라색 일몰 살면서 한 번쯤은 보셨을 거예요. 일반적으로 불길한 건 아니고 빛이 이동하는 방식과 관련이 있어요. 태양이 만들어내는 빛은 흰색이에요. 프리즘을 통과하면 빨강, 주황부터 파랑, 초록, 남색까지 다양한 색상의 광파를 볼 수 있죠. 빛은 장애물이 없는 경우 일반적으로 직선으로 이동해요. 파란색과 보라색을 포함한 더 짧은 광파는 대기 중의 분자나 에어로졸과 같은 장애물을 만나면 더 쉽게 산란돼요. 일몰과 일출 시간대에는 태양이 지평선이 낮기 때문에 태양빛이 보라색과 파란색 빛을 산란시키는 더 많은 분자를 통과해야 하죠. 이때 눈이 포착하는 색은 노란색, 주황색, 빨간색이에요. 하지만 적절한 조건이 갖춰지면 화려한 보라색 하늘을 볼 수 있어요. 때때로 보라색 하늘은 허리케인, 산불 또는 먼지 폭풍 등 훨씬 더 무서운 이유로 나타날 수 있어요. 공기 중의 수증기 농도가 증가해서 빛이 평소보다 더 많이 산란되기 때문이에요. 먼지, 석양, 낮게 깔린 구름도 모두 이 자연스러운 쇼에 기여해요. 해질녘에는 아직 빛이 충분하면 하늘이 주황색과 빨간색으로 변해요. 그런 다음 분홍빛을 발산하며 위에 짙은 파란색 하늘과 섞이죠. 이제 분홍색과 파란색을 섞으면 어떻게 되는지 기억하시나요? 보라색이 되죠. 모든 허리케인이 하늘을 보라색으로 만드는 것은 아니에요. 허리케인이 발생할지 예측한 것은 무지개를 예측한 것과 같아요.
하지만 사람들은 몇 차례의 대형 허리케인이 하늘을 보라색으로 물들였다고 보고했어요. 녹색 하늘은 보라색 하늘만큼이나 화려해 보이지만 실제로는 위험을 알리는 신호이기도 해요. 보통 청둔 번개, 우박, 토네이도가 근처에 있다는 것을 알려주는 신호예요. 이 독특한 색은 노란색 태양 광선이 폭풍 구름에서 나오는 파란색 빛과 혼합되어 나타나는 결과예요. 자, 상쾌한 바람을 맞으며 바닷가에서 멋진 하루를 즐기고 있는데 갑자기 바닷물이 엄청난 속도로 밀려오기 시작합니다. 이건 해변에서 최대한 빨리 멀리 도망치라는 신호예요. 쓰나미가 다가오고 있다는 뜻일 가능성이 높아요. 신속하게 대응하면 생존 가능성을 극대화할 수 있어요. 해수면이 상승하고 있지만 그 정도가 심하지 않다 해도 쓰나미가 다가오고 있다는 또 다른 신호일 수 있어요. 쓰나미는 40%의 확률로 발생하며 들어오는 물이 첫 번째 쓰나미 파도예요. 더 크고 위험한 다음 쓰나미는 보통 약 10분 후에 이어져요. 쓰나미의 또 다른 특징은 큰 소리와 함께 도착하는 것을 좋아한다는 거예요. 사람들이 이를 천둥, 기관차 소리, 헬리콥터 소리 또는 굉음으로 묘사해요. 해변에 고르지 못한 물길이 보이나요? 물에서 멀리 떨어져 있는 것이 가장 좋아요. 수면 아래에 매우 위험할 수 있는 이한류가 있을 수 있어요. 때때로 파도가 이상한 방식으로 해안에 부딪히면서 이한류가 형성되기도 해요. 파도가 이상하게 부서지거나 다른 물과 다른 색을 띠는 부분이 보일 수 있어요. 해초가 사방으로 무작위로 흩날리는 것도 이한류의 또 다른 경고 신호예요. 이한류에 휩쓸리게 되면 물 위에 떠 있도록 노력하되 물살을 거스르려고 하지 마세요. 소중한 에너지만 낭비할 뿐이니까요. 도움을 요청하는 소리를 지르며 해변을 따라 떠내려가세요. 조류에서 벗어나면 대각선으로 헤엄쳐서 해안으로 향하세요. 다음에 하늘에서 원뿔 모양의 구름을 발견하면 대피소를 찾아야 할 때라는 것을 기억하세요. 그 상태가 계속 유지된다면 심한 폭풍이 다가오고 있다는 뜻이에요. 하지만 그런 모양의 구름이 빙글빙글 돌기 시작하면 토네이도로 변하기 직전이란 뜻입니다. 근처에 벌들이 있다면 그들은 언젠가 큰 문제로부터 여러분을 구해줄 수 있어요. 열심히 일하는 이 작은 녀석들은 폭풍이 다가오고 있다고 느끼면 평소보다 더 활발하게 움직여요. 폭풍이 몰아치기 전에 더 많은 꿀을 모으기 위해 속도를 높이죠. 그리고 일단 꿀을 다 모으고 나면 폭우가 내리기 15분 전에는 폭우가 올 조짐이 보이지 않더라도 항상 벌집으로 돌아와요. 그 비결은 폭풍 구름에 쌓인 정전기를 포착할 수 있는 매우 민감한 등쪽 털에 있어요. 수세기 동안 사람들은 큰 지진이 발생하기 며칠 전에 동물들이 이상하게 행동한 것을 알아챘어요. 개는 끊임없이 짖고 젖소는 젖을 멈추며 두꺼비, 쥐, 뱀은 집을 떠나요. 동물은 인간이 느끼지 못하는 작은 조기 충격파를 느낄 수 있는 것 같아요. 과학자들은 이에 대한 정당한 설명을 찾기 위해 끝없는 테스트와 실험을 진행했어요. 지금까지도 이 미스터리를 설명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죠. 공기 중에서 오존 냄새를 맡을 수 있나요? 뇌우가 다가올 때 가장 뚜렷하고 매운 냄새를 맡을 수 있어요. 번개의 전하로 인해 높은 고도에서 자유롭게 방출되기 때문이죠. 또 다른 기분 좋은 비 냄새는 페트리코 냄새예요. 빈부는 식물, 나무, 콘크리트, 아스팔트 위에 분자를 깨우는데요. 그 향이 사방으로 퍼지는 거예요. 심지어 입안에서 그 냄새를 느낄 수도 있어요. 번개가 치면 공기 중의 모든 양이온이 오존 및 침과 섞이게 돼요. 그래서 씁쓸한 금속 맛이 나는 거예요. 번개가 치려고 할 때 근처에 있는 금속 물체에서 기괴한 딱딱거리는 소리, 윙윙거리는 소리, 진동하는 소리가 들릴 수 있어요. 손바닥에 땀이 나기 시작할 수도 있고요. 머리가 쭈뼛 서는 것을 느낄 수도 있어요. 이는 행동을 하라는 분명한 신호고 그 행동은 바로 목숨을 걸고 뛰는 거예요. 양전하가 우리 몸을 통과해서 폭풍의 음전하를 띠고 있는 부분을 향해 도달하려고 하는 거예요. 장담하건대 여러분은 그러한 전하를 만나고 싶지 않을 거예요. 빠르게 도달할 수 있는 대피소가 보이지 않는다면 주변의 물체보다 몸을 작게 만들어 보세요. 우산을 내려놓고 철조망, 금속 파이프, 난간, 기타 금속성 물체로부터 멀리 떨어지세요. 그리고 바닥에 납작하게 눕지 마세요. 땅은 젖어 있을 가능성이 높아서 전기가 잘 통해요. 집 옆 아스팔트에 갑자기 갈라진 틈이 보이면 싱크홀 경고 신호일 수 있어요. 집 내부를 점검하세요. 문이 걸리기 시작하나요? 아니면 벽과 천장이 만나는 곳에 틈이 생기진 않나요? 고르지 않은 부엌 캐비넷과 서랍, 기울어진 바닥,
경사가 시작되는 계단, 비가 올 때마다 새는 물, 어긋난 금형 등은 모두 싱크홀이 곧 생길 수 있다는 신호예요. 싱크홀이 확실한지 얼마나 위험한지 확인하려면 엔지니어링 회사에 문의해야 돼요. 이미 싱크홀이 있는 것을 발견했다면 싱크홀이 있는 곳에서 멀리 떨어져 있어야 하고요. 울타리를 치거나 밧줄로 묶어 다른 사람에게 덜 위험하도록 하세요. 싱크홀을 고치려면 전문가의 도움이 필요해요. 일부 화산은 폭발하려고 할 때 비명을 지릅니다. 이전에 종종 발생하는 작은 지진은 윙윙거리는 소리를 내요. 대부분 사람의 귀에는 들리지 않지만 때로는 땅에서 이상한 울림이나 쉿 하는 소리로 들릴 수 있는 주파수에 도달하기도 해요. 이 소음을 조화 진동이라고 하는데요. 일부 화산에서는 마그마 기포가 지각의 틈새를 통과할 때 진동하는 소리지만 항상 그런 건 아니에요. 과학자들이 이러한 화산 비명 소리의 원인을 정확히 파악한다면 화산 폭발에 대한 제한적인 조기 경보 시스템을 만들 수 있을 거예요. 야생에 있다면 개울, 시냇물, 강물의 수위에 주의를 기울이세요. 비가 내리는 중에도 수위가 빠르게 낮아진다면 산사태가 임박했다는 신호일 수도 있어요. 그리고 희미하게 울리는 소리나 바위가 서로 부딪히는 것과 같은 비정상적인 소리가 들리면 잔해가 다가오고 있다는 신호일 수도 있어요. 즉시 안전한 곳으로 대피하라는 신호입니다. 지금 당장요. 1년 중 그때가 다시 찾아왔어요. 봄맞이 대청소 시간. 밖으로 나가면서 창문 위에 있는 거미줄을 치우려고 빗자루와 쓰레받기를 들고 갑니다. 이번에는 깨끗이 없애버릴 거예요. 거미줄을 차례로 걷어내다가 처마와 현관 아래 괴상한 모양의 진흙이 박혀있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이게 뭐죠? 그러다가 문득 생각이 납니다. 이건 진흙 미장이 벌이 틀림없어요. 그렇게 많은 둥지가 나란히 놓여있다면 주변에 벌떼가 있을 거라고 생각할 거예요. 다행히도 진흙 미장이 벌은 혼자 생활하는 곤충입니다. 휴, 그 작은 진흙집들은 마비된 거미들로 가득 차 있어요. 때로는 최대 500마리의 거미들이 그 안에 갇혀서 벌의 새끼들이 부화될 날을 꼼짝없이 기다리게 되죠. 만약 둥지에 구멍이 있다면 둥지가 사용 중이 아니거나 오래된 것이란 뜻인데 진흙 미장이 벌은 둥지를 떠날 때 구멍을 만들기 때문입니다. 진흙집을 없애려면 벌이 그다지 활동적이지 않은 밤까지 기다리는 게 좋아요. 이 벌들은 꽤 온순한 편이지만 위협을 느낀다면 쏘는 것을 주저하지 않을 거예요. 누군가 곤충을 만들다가 다음 부분을 깜빡한 것처럼 보이는 땅강아지는 그 생김새가 마치 외계에서 온 것 같아요. 두더지 같은 발톱에 귀뚜라미 같은 몸, 새우 같은 머리를 갖고 있는 땅강아지는 곤충계의 오리너구리라고 할 수 있어요. 독이 없고 손으로 잡아 가두려고 할 때만 물 거예요. 하지만 정말 귀찮게 한다면 다른 수술을 쓸 수도 있습니다. 바로 날개에 말이죠. 날개로 고약한 냄새가 나는 갈색 액체를 발사할 수 있거든요. 스컹크처럼 말이에요. 그러니 알아서 여러분의 집을 떠나도록 내버려두면 청소해야 할 일이 없을 거예요. 해안가 바위 사이의 웅덩이는 온갖 종류의 식물과 동물로 가득 차 있습니다. 불가사리, 해초, 소라게, 작은 물고기, 그리고 온갖 종류의 문어들이 살아요. 만약 이 작은 파란 고리 문어를 발견하거든 그대로 내버려두는 것이 가장 좋아요. 파란 형광색으로 반짝이는 데는 이유가 있어요. 이 작은 문어는 청산가리보다 1000배나 강한 독을 가지고 있는데 해독제가 없습니다. 막대기로 찌르거나 손으로 집으려고 하지 마세요. 병원 아니 시체 안치소에 가고 싶지 않다면요. 육지의 뱀도 무섭지만 바다뱀은 전혀 다른 수준입니다. 인도양과 태평양에서 발견되는 약 50여 가지 종의 바다뱀이 있는데 위험한 만큼이나 아름답습니다. 다행히도 사람에게는 별로 관심이 없어 보여요. 두부와 바다뱀은 분명히 바다에서 가장 독성이 강한 뱀이지만 부리바다뱀도 그에 못지 않습니다. 코브라에게 물린 건 애들 장난처럼 보이게 만드는 엄청난 독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두 뱀의 독은 매우 위험해요. 독이 인간에게 어떤 증상을 일으키는데 몇 시간이 걸릴 수 있다는 것은 다행입니다. 만일 이 뱀들이 잠수복을 뚫고 물 수 있다면 말이죠. 만약 이 파리가 발에 앉으면 여러분은 비명을 지를지도 몰라요. 당연한 거예요. 전갈파리는 이름에서 알 수 있듯이 전갈의 침처럼 생긴 구부러진 꼬리를 가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안심하세요. 이건 짝짓기를 위해서만 사용돼요. 또한 길고 부리 같은 머리를 사용해서 거미줄에서 훔친 곤충을 먹습니다. 완벽한 파트너를 찾기 위해 초콜릿 상자와 꽃 같은 선물을 주는 걸 좋아해요. 그 선물이 침이라는 사실만 제외하고요.
정말 낭만적이죠. 아프리카에 있을 때 주의를 기울이지 않으면 이 큰 새를 놓칠지도 모릅니다. 넓적부리 황새는 여러분이 바로 옆을 지나가도 무심코 가만히 서 있을 거예요. 키가 1.5m까지 자라고 날개 길이가 2.5m인 이 새는 최고의 포식자일 것 같지만 전혀 그렇지 않아요. 가장 느리게 움직이는 새 중 하나로 알려져 있고 거의 동상처럼 넓적부리 황새는 세상에 아무 걱정이 없는 듯 물 표면 근처에서 물고기를 잡아먹습니다. 이 새는 사람을 전혀 두려워하지 않아요. 먼저 다가와서 날씨 얘기를 하면 말을 걸진 않겠지만 사진을 찍을 수 있을 만큼 가까이 다가가게 해줄 거예요. 정원에 있는 동안 작은 찍찍거리는 소리를 듣는다면 쥐나 다람쥐일 수도 있고 아니면 코뿔소 딱정벌레가 여러분이 너무 가까이 있다고 경고하는 걸 수도 있어요. 방해를 받으면 소리를 내는 걸 좋아합니다. 머리 위에 거대한 무서운 뿔이 있어서 뿔로 자신을 방어할 수 있을 것처럼 보이지만 그건 불가능해요. 뿔은 단지 나뭇잎과 막대기를 밀어내고 다른 수컷들이 암컷 딱정벌레의 영역에 들어오는 것을 막기 위한 것이죠. 머리에 뿔 있는 것 말고도 이들은 엄청난 천하장사의 힘을 가지고 있는데 자기 몸무게 850배를 들어올릴 수 있어요. 그건 여러분이나 제가 65톤을 들어올린 것과 같아요. 코끼리 11마리의 무게죠. 한번 해볼까요? 됐어요. 주로 중국에서 발견되는 이 작은 앞머리 사슴은 털뭉치 덕분에 귀엽게 보입니다. 하지만 뒤를 돌아보면 전혀 얘기가 달라집니다. 이런 흡혈귀 사슴인가요? 다행히도 이 동물은 여러분의 피를 맛보거나 망토를 걸치고 싶어 하지 않아요. 오직 수컷만이 짝짓기 계절 동안 자신의 영역과 암컷 사슴을 놓고 싸우기 위해 뿔 대신 이빨을 기릅니다. 이 송곳니는 날카로운 이빨이라기보단 코끼리 상아에 가깝습니다. 송곳니만 있는 게 아니라 겁을 먹으면 개처럼 짖고 고양이처럼 도망치는 것으로도 알려져 있어요. 밤의 붉은 하늘은 선원의 기쁨, 아침의 붉은 하늘은 선원을 위한 경고라는 말이 있습니다. 하지만 적조에 대해서 경고한 사람은 없었어요. 적조는 특히 심한 폭풍우가 지나간 후 해저에서 솟아오르는 유독성 조류 이상 현상입니다. 마치 물에 케첩이나 녹을 흘려놓은 것처럼 보이지만 적조는 주변의 생명체에게 훨씬 더 해롭습니다. 물고기와 해양생물들은 일단 물에서 독성 조류에 노출되면 탈출하려고 했을 거예요. 적조에 노출된다고 해서 사람들에게 특별히 해로운 건 아니지만 독소에 오염된 해산물을 먹는다면 상황은 조금 더 심각해질 수 있어요. 그러니 바다가 빨갛다면 그냥 물 밖으로 나가세요. 어떤 거미들은 위험하다는 걸 보여주기 위해 밝은 색을 뽐내는 걸 좋아합니다. 호주에 사는 깔때기 그물거미는 예외예요. 이 윤기나는 검은 거미는 강하다는 것을 증명하기 위해 소품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이 성질 나쁜 거미에 물리면 심각한 상황이 발생합니다. 30분 안에 우리 전체 신경계를 멈추게 할 수 있어요. 오래된 통나무, 신발, 심지어 정원 장식품과 같은 시설에 거미줄을 치는 깔때기 그물거미는 쉽게 먹이를 얻기 위해 사람들 가까이 사는 것을 좋아합니다. 한 곳에 실증이 나면 그저 거미줄을 그대로 두고 새로운 곳을 찾기 위해 떠돌아다닙니다. 완벽해요. 어떤 사람들은 벌꿀 오소리는 무관심해 보인다고 하는데 그 말이 맞을지도 몰라요. 제규어, 사자, 하이에나에 맞서 싸울 만큼 용감하다면 세상에 무서운 게 뭐가 있겠어요. 족제비의 거친 친척벌인 벌꿀 오소리는 사나울 뿐만 아니라 아주 똑똑해요. 우리에서 탈출하기 위해 도구를 사용하는 것으로도 알려져 있습니다. 갈퀴, 돌, 진흙과 같은 물체에 기어올라서 탈출하죠. 스컹크와의 신체적 유사성 외에도 벌꿀 오소리는 강력한 악취를 내뿜는 꼬리 부분에 있는 위험한 분비선을 자랑합니다. 그래서 벌꿀 오소리는 터프하고 악취가 나고 피부가 극도로 잘 늘어나고 강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전갈과 뱀에 대한 강한 면역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만약 벌꿀 오소리와 마주친다면 최선의 방법은 그냥 내버려 두는 거예요. 그거 말고 뭘 할 수 있겠어요? 딸기 앤 크림 곰팡이에 대해 들어본 적 있나요? 없다고요? 그럼 다른 이름은 어때요? 잇몸 출혈 버섯이요. 이 곰팡이는 독성은 없지만 너무 쓴맛이 나서 한번 먹어보면 다시는 먹지 않을 거예요. 이 하얀 버섯은 어리고 아직 자라고 있을 때 구멍에서 빨간 젤리가 나오는 것처럼 보입니다. 이 끈적끈적한 액체는 물을 너무 많이 흡수해서 위로 올라오는 수액이에요.
다 자란 버섯은 이것에 비하면 따분한 베이지색입니다. 버섯 모자 아래 포자가 생산되는 곳에는 이빨처럼 생긴 구조물이 있어서 모양을 더 이상하게 만듭니다. 태즈메니아 데블은 포식자로부터 위협을 받거나 다른 수컷과 싸우거나 저녁 식사 자리에서 성질이 나쁜 것으로 유명합니다. 이빨을 드러내며 덤비고 한밤중에 소름 끼치는 소리를 내기 때문에 악마 데블이라고 불립니다. 또한 구할 수 있는 거의 모든 것을 먹어치웁니다. 습관적으로 사람을 공격하진 않지만 궁지에 몰리면 스스로를 방어할 거예요. 무는 힘이 아주 강하기 때문에 절대 피해자가 되고 싶지 않을 거예요. 다행인 것은 태즈메니아 데블도 도망가는 편을 선택할 거라는 사실이죠. 끝없이 펼쳐진 뜨거운 사막은 언뜻 보기에 생명이 없는 것처럼 보입니다. 하지만 모래사막에서는 위험하고 때로는 소름 끼치는 생물들을 만날 수 있어요. 그들 중 일부는 건강 문제를 일으킬 수 있지만 일부는 영원히 기억에 남을 수 있죠. 위험한 것부터 시작해서 실제 악몽으로 끝나는 것까지 그들에 대해 알아봅시다. 사막을 걷다가 손을 벌리고 있는 커다란 곰인형을 발견했다고 가정해볼까요? 신기루라는 걸 알지만 그래도 가까이 다가갑니다. 여러분이 옳았어요. 봉제인형이 아니라 거대한 선인장이에요. 뭔가 이상해요. 이상한 솜털 덕분에 나뭇가지가 곰인형의 팔처럼 생겼어요. 하지만 이건 보풀이 아니라 수천 개의 얇은 바늘입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가까이 다가가면 안 되는 이유도 바로 그거예요. 이 선인장은 점핑 초야 또는 테디베어 초야라고 불립니다. 애리조나의 사막 지역과 멕시코 북부에서 자라죠. 이 선인장은 사람을 공격하지 않으니까 걱정하지 마세요. 다만 만지면 피부나 옷에 달라붙을 수 있어요. 이런 모피 코트는 선인장을 동물로부터 보호하고 그늘을 만들고 열로부터 보호합니다. 측면 가지는 광합성을 수행하고 내부에 많은 양의 수분을 축적하기 때문에 식물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이에요. 따라서 모든 위험에도 불구하고 선인장은 사막 방랑자에게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여기서 위험한 건 바늘이에요. 자세히 보면 갈고리 모양을 볼 수 있습니다. 한번 터치했다가는 수백 개의 가시가 이미 손가락에 붙어 있을 거예요. 제거하기가 매우 어려울 거고 바늘이 불쾌한 통증을 유발할 거예요. 이 선인장의 가장 멋진 점은 번식 방법입니다. 이 식물은 새로운 장소에서 스스로를 복제해요. 동물과 사람이 점핑 초야를 지나가서 닿으면 선인장은 바늘과 함께 자신의 작은 조각을 줍니다. 이 조각을 땅에 던지자마자 뿌리를 내리고 자라기 시작하죠. 위험의 정도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사막의 다음 괴물이 우리를 향해 달려오고 있어요. 바로 타조입니다. 많은 사람들은 이 동물이 모래 속에 머리를 숨기는 겁쟁이라고 생각해요. 하지만 운이 나빠서 타조를 만나게 된다면 생각이 바뀔 가능성이 높습니다. 일반적으로 타조는 공격적이지 않지만 둥지에 가까이 다가갔다면 도망쳐야 해요. 하지만 그럴 수 없을걸요? 타조는 시속 70km로 움직이거든요. 타조로부터 도망치려면 차가 필요합니다. 타조는 달려가서 가슴으로 적을 공격합니다. 타조가 벤을 공격해서 심각한 피해를 입힌 사례도 있어요. 하지만 이 새들의 가장 큰 위험은 날카로운 발톱이 달린 강력한 다리예요. 다리로 강한 타격을 가할 수 있고 엎드린 상대를 이길 수도 있어요. 그러니 멀리서 타조가 보이면 반대 방향으로 가세요. 이 작은 점박이 도마뱀은 미국 남서부와 멕시코 북서부의 건조한 사막에서 거의 항상 지하에 서식합니다. 가끔 점심을 먹기 위해 밖으로 나오기도 해요. 귀엽게만 보이지만 사실 위험한 길라 몬스터예요. 두꺼운 피부는 매, 코요테 및 기타 포식자로부터 스스로를 보호합니다. 하지만 이 도마뱀의 주된 방어력은 독이죠. 뱀과 거미는 긴 바늘 모양의 송곳니로 독을 주입합니다. 길라 몬스터는 먹이를 꽉 물고 씹어 독을 퍼뜨려요. 그리고 사람을 물면 오랫동안 입을 다물고 있을 수 있습니다. 이 동물을 제거하는 건 까다로운 일이에요. 독의 효과를 경험한 사람들은 마치 뜨거운 마그마가 정맥을 통과하는 것처럼 느껴진다고 말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도마뱀은 과학에 유용한 것으로 밝혀졌어요. 의사들은 독을 사용해서 당뇨병과 비만에 대한 약을 만들었습니다. 때가 왔어요. 이제 사막에 사는 가장 소름 끼치는 생명체 중 하나를 만나게 될 거예요. 조용히 침묵에 귀를 기울이세요. 가만히 서세요. 주변에 아무도 없습니다. 갑자기 아래에서 쉿 하는 소리가 들려옵니다. 고개를 숙여보세요.
강한 턱과 긴 다리를 가진 사람 손바닥만한 커다란 노란 거미가 몸의 그림자 속에 숨어 있습니다. 공포에 질린 여러분은 이 괴물로부터 도망치지만 괴물은 여러분을 쫓아와요. 이 상황에서는 쉽지 않겠지만 진정하려고 노력하세요. 괴물은 여러분에게 관심이 없습니다. 뜨거운 태양으로부터 숨기 위해 여러분의 그림자를 원할 뿐이죠. 어쨌든 만지지 않는 게 좋습니다. 낙타거미의 강력한 턱은 가볍게 말하자면 불쾌한 감각을 유발할 수 있어요. 그건 그렇고 이 생물은 실제로 거미가 아니에요. 네, 거미류에 속하지만 별도의 종인 솔푸기드입니다. 이들은 무는 걸 좋아합니다. 겁이 없고 꽤 공격적이죠. 곤충, 도마뱀, 설치류, 작은 새를 잡아먹습니다. 또한 시속 16km로 움직일 수 있어요. 작은 크기에 비해 매우 빠른 속도죠. 이들로부터 도망치려면 프로 운동선수가 돼야 해요. 이 낙타거미들은 대부분 중동의 사막에서 찾을 수 있지만 멕시코와 미국 남서부에도 서식합니다. 이 달리기 선수들은 야행성이고 낮에는 태양을 피하려고 노력하기 때문에 항상 그림자를 사냥해요. 아무튼 그들은 종종 낙타의 그림자 속에 숨어 있기 때문에 그 이름을 얻은 거예요. 낮에는 숨지 않지만 밤에 특히 불을 피우면 여러분을 쫓아올 거예요. 이들은 무언가를 먹기 위해 항상 불빛으로 달려가요. 이 거미의 일부 종은 적을 쫓아내기 위해 쉿쉿 소리를 내기도 합니다. 이제 잠시 진정하고 뜨거운 사막을 떠나볼게요. 우리는 탄자니아의 습한 열대지방으로 가고 있어요. 나무 껍질과 낙엽 아래 이 어두운 동굴에서 지구상에서 가장 무서운 생물 중 하나인 꼬리 없는 채찍정갈을 만날 수 있습니다. 꼬리가 없고 납작한 몸통에 무언가에 눌린 것처럼 보이는 커다란 정갈을 상상해보세요. 거미와 비슷하지만 독샘이 없고 거미줄을 돌릴 수 없습니다. 이 괴물은 조용하고 빨라요. 하지만 가장 무서운 건 몸보다 2배나 긴 2개의 앞발톱입니다. 한번 잡힌 먹잇감은 절대 도망치지 못해요. 어두운 동굴에서의 생활로 시력이 나빠진 채찍정갈은 햇빛을 피하려고 노력합니다. 달피하는 동안 천장으로 올라가서 천천히 오래된 피부에서 빠져나와요. 손전등을 비추면 지나치게 긴 다리를 가진 창백한 거미가 기어다니는 작은 고치가 보인다고 상상해보세요. 실제로 만나면 침착하게 가능한 한 천천히 멀리 떨어지세요. 조심하세요. 납작한 정갈은 순식간에 옷 밑으로 기어들어가 배를 물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게 최악은 아니에요. 자, 이건 농담이에요. 이 예쁜 녀석은 거미와 정갈 중에서 가장 겁이 없고 무해한 생물 중 하나입니다. 정갈은 사람을 두려워하고 절대 공격하지 않아요. 많은 사람들이 아름답다고 생각하고 채찍정갈을 유리 테라리움에 보관합니다. 그런 다음 애완동물을 원한다면 집에서 도망치지 않도록 조심스럽게 지켜보세요. 그런 일이 발생하면 다시 잡기가 매우 어려울 거예요. 순식간에 침대 밑으로 들어가거나 바닥의 틈새로 들어갈 수 있습니다. 그런 다음 환기 시스템을 통해 이웃집으로 가서 그곳 사람들을 놀라게 할 수 있죠. 좋아요. 전갈이 하나 더 있네요. 이 영상에 나오는 다른 생물만큼 소름 끼치지는 않지만 미국에서 가장 독이 강한 정갈이에요. 애리조나 껍질 정갈입니다. 문제는 사막, 집 또는 마당에서 이 정갈을 볼 수 있다는 거예요. 이 위험한 독이 있는 정갈은 방으로 기어들어와 종종 사람을 찌릅니다. 한 번만 쏘여도 벌에 쏘인 것과 비슷한 통증을 유발할 수 있어요. 알레르기가 있는 사람은 마비, 호흡 문제 및 기타 건강 문제를 경험할 수 있습니다. 발트해 변칙. 2011년 한 다이빙팀이 발트해 북쪽 바다의 바닥으로 내려갔어요. 보물 찾기에 나섰던 거죠. 하지만 그들이 발견한 건 꽤 이상한 물건이었어요. 그 사진을 찍어 다른 사람들에게 보여주었을 때 많은 사람들이 그게 다른 문명의 침몰한 우주선이라고 믿었죠. 어떤 사람들은 어떠한 자연적인 원인들이 이 물체를 형성했을 거라고 생각했어요. 하지만 구조물 안에 있는 금속들은 분명 자연적으로 형성될 수 없었어요. 이제 일부 과학자들은 심지어 그게 빙하기 훨씬 전에 나타난 것이라고 믿고 있어요. 어쩌면 그때 얼음 밑에 갇혀 있었던 운석이었을지도 몰라요. 소용돌이는 두 개의 해류가 충돌해 원형 와류를 만들 때 형성되는 일종의 강력한 회전 해류예요. 심지어 두려움을 모르는 바이킹들도 소용돌이는 무서워했어요. 왜냐하면 그게 큰 배를 침몰시킬 정도로 강력했기 때문이죠. 이 소용돌이는 오늘날에도 여전히 위험해요.
다행히도 소용돌이의 힘을 견딜 수 있을 만큼 충분히 큰 현대의 큰 배들에겐 위험하지 않아요. 하지만 소용돌이에 빠진 유람선은 보통 큰 배도 꽤 격렬하게 좌우로 흔들릴 수 있는 거대한 파도에 직면해요. 소용돌이는 너무 강해서 수중 블랙홀 같은 걸로 변할 수 있어요. 네, 블랙홀은 차가운 우주 공간에만 존재하는 게 아니에요. 바다에서 소용돌이 치고 있는 우리 고향 행성에서도 찾아볼 수 있죠. 우주에 있는 블랙홀과 유사해요. 왜냐하면 너무 단단하게 압축되어 있어서 걸려든 그 어떠한 것도 빠져나갈 수가 없거든요. 수중 블랙홀은 종종 지름이 150km에 이릅니다. 그리고 만약 여러분이 그 중 하나에 들어갔다면 아마 들어간 건지도 모를 거예요. 이 블랙홀들은 소용돌이처럼 작용해요. 하지만 그 크기 때문에 전문가들도 그 경계를 거의 알아볼 수 없어요. 여기 뭔가 편안한 게 있어요. 다음번에 해변에 갈 때는 주의를 기울이세요. 그러면 아마 녹색 섬광이라고 불리는 광학 현상을 보게 될 거예요. 해가 진 직후 또는 해가 뜨기 직전에 볼 수 있을 거예요. 태양이 거의 지평선 아래에 완전히 있을 때 생기는데 그 가장자리가 위쪽이 아직 보이고 있을 때 발생해요. 단 1, 2초 동안 태양의 위쪽 가장자리가 녹색으로 보일 거예요. 그건 태양이 하늘 아래로 이동할 때 여러분은 태양을 대기의 더 두꺼운 부분을 통해서 보고 있기 때문입니다. 지평선 아래로 가라앉으면서 빛은 대기 중에 굴절되거나 휘어져 흩어져요. 이 현상을 더 잘 보기 위해서는 지평선에 구름이나 연무가 없는 맑은 날을 기다리세요. 멋진 수영을 기대하고 있었는데 바닷물이 빨갛다는 걸 알게 됐나요? 들어가지 않는 게 좋겠어요. 플로리다는 적조로 유명해요. 특정 미세 조류의 농도가 정상보다 높을 때 발생하죠. 해양과 민물에 있는 수천 종류의 조류는 대부분 동물과 인간에게 무해해요. 산소의 중요한 공급원이기 때문에 심지어 우리를 도와주죠. 하지만 바다를 붉게 만드는 조류와 같은 어떤 것들은 바다거북, 물고기, 그리고 바다새와 같은 해양동물들에게 아주 위험할 수 있어요. 이런 종류는 통제할 수 없을 정도로 자랄 수 있고 인간에게 해로운 신경독을 생산할 수 있어요. 특히 호흡기 문제가 있는 사람들에게 말이죠. 그런 사람들은 특히 바람이 조류를 해안 쪽으로 밀어낼 정도로 강할 때 적조 지역에서 벗어나야 해요. 화산은 유독가스, 화산재, 그리고 빨갛게 달아오른 용암을 내뿜을 수 있어요. 이것들은 우리들 대부분이 이미 알고 있는 가장 명백한 위험 물질들이죠. 하지만 해저 화산은 나름대로 아주 까다로울 수 있어요. 가끔 얕은 물에 있을 때 바위의 잔해와 증기를 수면 높이 날려 자신들의 존재를 드러내요. 해저 화산은 무제한적인 물의 공급으로 둘러싸여 있기 때문에 육지에 있는 화산들과 다른 행동을 할 수 있어요. 폭발할 때 바닷물은 활동하고 있는 해저 분출구로 들어가요. 용암이 얕은 해저를 가로질러 퍼질 수도 있고 때로는 육지 화산을 통해 바다로 흘러 들어가기도 해요. 물속에 있을 때 빨리 식어서 파편과 모래로 산산조각이 날 수도 있어요. 그래서 그곳에는 많은 양의 화산 잔해가 남아있어요. 하와이의 유명한 검은모래 해변 아세요? 그렇게 만들어진 거예요. 뜨거운 용암과 강력한 분출은 분명 안전하지는 않은 것 같죠? 하지만 심해에 있는 해저 화산도 마찬가지로 위험해요. 반드시 폭발한다는 건 아니지만요. 이것들은 방울 주머니를 만들어내요. 이 방울들은 주변의 물의 밀도를 감소시켜 심지어 배를 가라앉힐 수도 있어요. 최악의 상황은 여러분이 바다의 수면을 보고 있을 때 뭐가 잘못되었는지를 알 수 없다는 거예요. 하지만 동시에 작은 방울들이 있어서 배가 구력을 잃어요. 거의 아무런 경고도 없이 말이죠. 교착 해면은 보기엔 아름답지만 동시에 아주 위험한 드문 현상이에요. 바다의 더 얕은 부분에서 더 자주 볼 수 있는 사각파를 볼 때 발생하죠. 이건 프랑스나 텔아비브의 특정 해변에서 종종 볼 수 있을 거예요. 하지만 전 세계의 많은 해안 지역에서도 일어날 수 있어요. 교착 해면은 두 개의 파도 패턴이 비스듬한 각도로 이동할 때 발생해요. 이 바둑판 같은 패턴을 형성하죠. 대부분 두 개의 놀이 만나거나 하나의 놀이 파도를 한 방향으로 밀어내는 반면 강한 바람은 다른 방향으로 파도를 밀어낼 때 일어납니다. 이 사각파는 수영하는 사람들과 보트를 타는 사람들에게 위험할 수 있어요. 강한 해류에 의해 생성되는 파도는 예측할 수 없고 거의 3m까지 높아질 수 있어요.
이 현상은 가끔 흰 벽이라고도 불려요. 이 파도들은 너무 강력해서 큰 배를 뒤집을 수도 있어요. 만약 투명한 유리잔에 바닷물을 채우고 자세히 들여다본다면 그게 아주 작은 입자들로 가득 차 있다는 걸 볼 수 있을 거예요. 바닷물은 용해된 소금, 지방, 조류, 단백질, 세제, 그리고 다양한 인공적이고 유기적인 물질들을 포함하고 있어요. 그 유리잔을 흔들면 표면에 작은 거품이 형성되는 걸 볼 수 있을 거예요. 그게 파도와 바람이 바다를 휘저을 때 바다 거품이 형성되는 방법이에요. 이 두꺼운 바다 거품을 보면 녹조 현상이 그걸 야기했을지도 몰라요. 녹조가 바다에서 떨어져 나갈 때 그 물질의 많은 양들이 마른 땅이 있는 방향으로 이동해요. 대부분의 바다 거품은 인간들에게 위험하지 않아요. 하지만 녹조가 떨어져 나가면 환경과 사람 모두에게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어요. 예를 들어 바다 거품이 터지면 함유하고 있던 독소가 공기 중으로 방출돼요. 그리고 그게 여러분의 눈을 자극하거나 다른 건강 문제들을 일으킬 수 있죠. 강이 바다나 해양으로 흘러 들어가는 곳에서 조석 보어를 볼 수 있을 거예요. 물살을 거슬러 강물을 밀어 올리는 강력한 조류인데요. 깊이가 급격하게 변화하는 해일이라고 불리는 것의 범주에 속합니다. 조석 보어는 조석파로 강을 밀어 올려 훨씬 더 깊게 만드는 걸 의미해요. 부담파는 강이 갑자기 아주 얕아지는 걸 말해요. 조석 보어는 어디에서나 볼 수 있는 건 아니에요. 강은 바다로 통하는 좁은 출구와 함께 상당히 얕아야 해요. 바다와 강이 만나는 곳은 평평하고 넓어야 합니다. 또 썰물과 만조 사이의 공간이 최소 6m의 넓이가 되어야 하고요. 물론 세계에서 가장 큰 아마존강과 같은 몇 가지 예외는 있어요. 아마존강의 입구는 좁지 않지만 강에 조석보어가 생겨요. 그건 입구가 얕고 모래톱과 낮게 깔린 섬들이 많기 때문이에요. 그곳의 조석보어는 너무 강해서 강에는 삼각주조차 없어요. 침전물은 빠르게 흐르는 해류가 데려가는 대서양으로 바로 가요. 조석보어는 종종 예측이 안 되고 굉장히 거칠 수 있어요. 대부분의 경우 강의 색깔을 녹색이나 파란색에서 갈색으로 바꿔요. 식물을 손상시키거나 심지어 땅에서 나무를 뽑아낼 수도 있죠. 그래서 카약이나 강서핑과 같은 레크리에이션 스포츠는 이 지역에서는 위험할 수 있어요. 만약 조석 보어만 보고 싶다고 해도 조심하세요. 조석 보어는 망 보는 곳을 휩쓸고 거기에 있는 무엇이든 누구든 간에 휘몰아치는 강으로 끌고 갈 수 있어요. 모래바닥에 누워있는 해삼을 보고 얼룩처럼 보인다고 생각한 적이 있나요? 해삼은 질척거리고 무방비 상태인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자신을 안전하게 지키기 위한 몇 가지 흥미로운 전략을 가지고 있어요. 생물학자들은 해삼이 포식자로부터 자신을 보호하고 심지어 자신의 독소로부터 자신을 보호하는 화합물을 발견했습니다. 그리고 이것도 아세요? 그 화합물은 인간의 건강에도 유용할 수 있어요. 해삼은 위협을 느끼며 몸에서 실처럼 생긴 관을 배출해요. 이 관은 끈적끈적한 독성 물질로 포식자를 움직이지 못하게 하죠. 이 독성은 식물에서 흔히 발견되는 일부 화합물에서 비롯돼요. 흥미롭게도 이러한 화학물질은 동물에게는 훨씬 덜 흔하지만 해삼은 이를 유리하게 사용하도록 진화해 왔어요. 이 물질은 항산화 및 항염증 특성으로도 잘 알려져 있어요. 이미 화장품과 같은 다양한 산업에서 사용되고 있죠. 이러한 화학물질을 방어수단으로 사용하면 해삼에겐 큰 문제가 생겨요. 자신의 독소로 인한 손상을 피해야 한다는 거죠. 그래서 해삼의 세포에는 독소가 결합해서 관통하는 표적인 콜레스테롤이 포함되면 안 돼요. 대신 해삼은 2가지 종류의 콜레스테롤 대체 물질을 개발했어요. 자기 방어 전략이죠. 이런 독성 물질을 만들 수 있다면 스스로가 다치지 않게 해야 되니까요. 똑똑하고 귀여운 해삼. 이제 해변에서 우연히 해삼을 만났을 때 만지지 말아야 할 이유를 알게 됐네요. 해변에서 피해야 할 것들에 대해 말했으니까 이제 머리가 핑 돌 정도로 독특하고 위험한 마블콘 달팽이에 대해 알아볼까요? 이 녀석은 전 세계를 여행하는 여행자예요. 인도 남단부터 일본 오키나와, 남동쪽 뉴칼레도니아와 사모아에서까지도 볼 수 있어요. 꽤 인상적인 범위죠. 흥미로운 건 발견되는 장소뿐만이 아니에요. 사냥하는 방식도 그렇습니다. 이 달팽이는 작지만 사나운 포식자예요.
다른 달팽이는 물론 때로는 동족까지 잡아먹는 걸 좋아해요. 배가 고프면 길고 하얀 이빨을 내밀고 독이 든 작살을 먹잇감에게 쏴요. 그래도 먹히지 않으면 확실하게 먹이를 잡기 위해 여러 번 더 공격해요. 대단한 결단력이죠? 작살이 목표물에 명중하면 먹잇감은 움직일 수 없게 되고 근육은 돌이킬 수 없을 정도로 이완되기 시작해요. 먹이가 무력해지면 달팽이는 먹이를 씹어 먹기 시작합니다. 이 무시무시한 생물을 어디서 찾을 수 있을까요? 일반적으로 산호초 플랫폼이나 라군 정점, 모래, 바위 및 해초 사이 등 비교적 얕은 바닷속에서 발견돼요. 다음에 수영을 할 때는 발걸음을 조심하세요. 달팽이의 독이 통증 치료제로 개발되고 있다는 좋은 소식을 알고 계셨나요? 이 물질에서 발견되는 화학물질 중 일부가 연구되고 있는데 가능성을 보이고 있어요. 이 특이한 포식자에게도 좋은 면이 있다는 사실을 누가 알았겠어요? 다음으로 피해야 할 생물 목록에는 스톤피쉬라고 불리는 작은 물고기가 있어요. 귀여운 애완용 돌멩이 같다고 생각하실 수도 있지만 절대 함부로 만져서는 안 되는 물고기예요. 사실 이 물고기는 바다 전체에서 가장 독이 강한 물고기예요. 이 녀석들은 변장의 달인으로 인도 태평양 지역의 해양 서식지의 바위나 진흙바닥에서 주변 환경과 잘 어우러져 살아가요. 바다의 닌자처럼 먹이가 헤엄쳐 지나갈 때까지 기다렸다가 재빨리 공격해 통째로 삼켜버리는 습성을 지녔어요. 문제는 여러분이 스톤피쉬가 있는지도 모르고 지나칠 수 있다는 거예요. 실수로 스톤피쉬를 밟고 싶지 않아요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의 마음을 잘 알아요. 장담하건대 정말 밟지 않아야 할 거예요. 스톤피쉬는 등에 수많은 가시가 있고 밟히면 독을 방출해요. 아야! 이 독은 끔찍한 통증, 붓기, 조직 손상을 유발할 수 있어요. 해변에서의 좋은 날은 아닌 것 같네요. 하지만 걱정하지 마세요. 스톤피쉬는 여러분을 공격하지 않으니까요. 스톤피쉬는 공격용이 아니라 방어용으로 가시를 사용해요. 그러니까 스톤피쉬를 방해하거나 밟지 않는 한 괜찮을 거예요. 다만 발걸음을 조심하시고 워터슈즈를 구입하시는 게 좋아요. 혹시라도 그 가시에 찔렸다면 즉시 전문의를 찾아 치료를 받으세요. 항상 주변을 살피고 물고기를 직접 밟지 않도록 바닥을 따라 발걸음을 옮기며 스톤피쉬가 서식할 수 있는 지역에서는 워터슈즈를 착용하는 게 가장 좋아요. 라이온피쉬는 날개와 액세서리처럼 보이는 지느러미와 다양한 색상을 가진 정말 아름다운 생물이에요. 그 우아함에 매료되기 쉽죠. 하지만 멋진 외모에 현혹되지 마세요. 절대 함부로 다뤄서는 안 돼요. 사실 바다에서 가장 위험한 물고기 중 하나예요. 쏘이면 심한 통증과 알레르기 반응을 일으킬 수도 있습니다. 라이온피쉬는 바늘처럼 날카로운 등 지느러미와 골반 지느러미를 통해 독을 주입해요. 공격적이지 않아서 갑자기 사람을 찌르지는 않지만 자극을 받거나 잡히면 자기 방어를 위해 행동하죠. 독만 위험한 것이 아니라 작은 이빨도 가지고 있어요. 하지만 포식자를 물 땐 이빨을 사용하는 게 아니라 지느러미라는 더 위험한 걸 쓰죠. 라이온피쉬는 척추처럼 생긴 지느러미로 포식자를 물리치는데 안타깝게도 이 포식자에는 인간도 포함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라이온피쉬에게 가까이 다가가 인사를 건네고 싶으시다면 날카로운 가시를 조심하세요. 하지만 라이온피쉬는 먹을 수 있어요. 실제로 꽤 맛있다고 말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산호초 생태계에 위협이 되기 때문에 인간의 소비는 권장되지 않아요. 먹기 전에는 독이 있는 가시를 먼저 제거해야 해요. 대서양이나 태평양의 산호 근처에서 스노클링을 하거나 수영을 하다 보면 이 멋진 물고기를 만날 수 있어요. 라이온피쉬와 적당한 거리를 유지해주면 라이온피쉬가 위협을 느끼거나 놀라지 않아 방어하느라 쏘지도 않을 거예요. 성게도 우연히 마주치면 문제를 일으킬 수 있어요. 성게가 암초에서 뛰어내리거나 가시를 던지지는 않으니까 걱정하지 마세요. 성게는 전혀 공격적이지 않으니까요. 이 생물은 바위 해안에서 산호초에 이르기까지 어디에나 있으며 전 세계 바다를 포함한 거의 모든 바닷물에서 흔하게 볼 수 있어요. 따라서 성게에 의한 부상이 꽤 흔하다는 것도 놀라운 일은 아니에요. 하지만 특히 귀여운 거북이에게 주의를 빼앗기거나 새로운 다이빙 포인트를 탐험하는 것에 너무 들떠 있을 때 사고가 발생할 수 있어요. 이제 이들의 방어 메커니즘에 대해 이야기해 볼게요.
이 작은 녀석들은 가시와 고통스러운 물질을 주입할 수 있는 작은 턱 모양의 구조물 2가지로 자신을 방어해요. 일부 종은 길고 날카로운 가시를 가지고 있어 두꺼운 잠수복도 쉽게 뚫고 피부 깊숙이 박힐 수 있어요. 으악! 하지만 성게를 피하는 것은 로켓 과학이 아니니까 걱정하지 마세요. 주변을 잘 살피고 모래에 튀어나온 가시를 조심하고 부력을 조절하면 돼요. 산호 틈새에 성게가 숨어 있을 수 있는 곳으로부터 최소 몇십 센티미터 이상 떨어져 있으면 도움이 돼요. 만약 해안가에 성게가 많다면 다른 다이빙 포인트를 선택해도 괜찮아요. 이제 성게에 쏘였을 때의 응급처치에 대해 이야기해보죠. 쏘인 부위를 뜨거운 물에 1시간 30분 정도 담그면 위험물질을 분해하고 통증을 완화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어요. 핀셋으로 가시를 조심스럽게 제거하고 해당 부위를 면도해서 성가신 가시를 제거하세요. 그런 다음 부상 부위를 비누로 씻고 깨끗한 물로 헹구세요. 비치백에 바르는 크림이 있다면 바르는 것도 잊지 마세요. 물론 알러지에 징후가 있는지 주의 깊게 관찰하고 이상한 점이 발견되면 즉시 전문가에게 연락하세요. 성게는 바닷속의 수많은 위험 요소 중 하나에 불과하다는 사실을 잊지 마세요. 수염, 불충, 보거, 불산호도 있어요. 그러니까 성게 친구들에게 너무 심하게 대하지는 말자고요. 다른 생물들에 비하면 성게는 꽤 순한 동물이니까요. 다빈치 코드는 다빈치 코드만큼 미스테리하진 않지만 이를 해독하면 잠재적인 절도를 예방하는 데 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이 코드는 절도범들이 서로 소통할 때 사용되는 일련의 암호화된 메모와 경고로 구성되어 있으며 공범들에게 특정 건물을 노릴 때 직면할 수 있는 위험과 도전에 대해 경고해요. 다빈치 코드를 이해하고 해독함으로써 일반인들은 침입자로부터 집과 소지품을 효과적으로 보호하여 보안을 강화하고 안심할 수 있어요. 여기 귀여운 정원 장식을 보세요. 여러분이 정원에 직접 설치한 것이 아니라면 다빈치 코드입니다. 경찰은 정원에 요정 장식을 배치하는 것과 관련된 우려스러운 경향에 대해 경고하고 있어요. 이런 장식은 선물이 아니며 실수로 놓는 것이 아니라 잠재적인 도둑이 집이 비어 있는지 확인하기 위한 신호로 사용될 수 있어요. 따라서 항상 경계를 늦추지 말고 집을 안전하게 지키기 위한 조치를 취해야 해요. 버지니아주 페어팩스 카운티에서 연쇄 절도범들이 꽃다발과 스프레이 페인트를 이용해 집에 침입하고 있다고 일부 당국이 보고했습니다. 한 여성이 꽃을 들고 문 앞에 나타나지만 아무도 대답하지 않으면 다시 차로 돌아간다고 해요. 그런 다음 2명의 남자가 침입해 보석과 현금 같은 물건을 훔쳤죠. 그들은 집 보안 카메라를 방해하고 은폐하여 신분을 드러내지 않으려고 했어요. 도둑들은 길거리에서 비밀 기호를 그려 다른 범죄자들과 잠재적 표적에 대해 소통합니다. 이러한 기호는 집이 부유한지 이미 도둑이 들었는지 귀중품이 없는지 등을 나타낼 수 있어요. 또한 집에 취약한 여성이 거주하고 있거나 거주자가 쉽게 겁을 먹거나 속기 쉬운 사람인지도 알 수 있어요. 법 집행기관에서는 이러한 기호에 담긴 여러 가지 의미를 해독했습니다. 예를 들어 X는 집이 좋은 표적임을 의미하며 원 안에 있는 X는 내부에 훔칠 만한 물건이 없음을 나타냅니다. 대문자 뒤에 선이 그어져 있으면 침입이 너무 위험하다는 뜻이고 별 모양의 원 5개는 부유한 집임을 나타내요. 추가 기호를 통해 집에 경보 시스템이 설치되어 있는지 또는 이전에 도난을 당한 적이 있는지 알 수 있어요. 이러한 징후만 주의 깊게 살펴봐야 하는 건 아니에요. 낯선 방문자가 문을 두드릴 때 낯설거나 의심스러워 보일 수 있으니까 주의하세요. 적절한 신분증이나 정당한 방문 이유를 제시하지 못한다면 경계하는 것이 가장 좋아요. 공공서비스 회사에서 왔다고 주장하지만 정당한 신분증을 제시하지 못하는 사람은 주의하세요. 집에 접근하려는 불순한 동기가 있을 수 있습니다. 특히 거주지 주변을 배회하는 사람에 대해서는 경계를 늦추지 말고 주변을 잘 살피는 것이 중요해요. 집 근처를 배회하거나 의심스러운 메모를 남기는 사람 또는 관심을 가지고 여러분의 집을 관찰하는 사람이 있는지 주의 깊게 살펴보세요. 이러한 행동은 누군가 내 집 보안의 약점이나 취약점을 찾기 위해 내 움직임과 활동을 감시하고 있다는 위험 신호일 수 있어요. 의심스러운 행동을 발견하면 당국에 신고하고 잠재적인 위협으로부터 자신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해 필요한 예방 조치를 취하세요. 또한 설문조사에 참여하거나 시장조사를 하는 것처럼 사칭하는 사람들도 주의하세요. 일부 설문조사는 진짜일 수도 있지만 사기꾼은 이를 집 보안 및 일상에 대한 정보를 수집하는 수단으로 사용할 수 있어요.
신념이나 기부보다 집에 더 관심 있는 것처럼 보이는 자선단체를 주의하세요. 이는 잠재적인 사기의 신호일 수 있습니다. 또한 이웃에 정체불명의 차량이 있다면 잠재적인 표적을 정찰하고 있을 수 있으므로 주의하세요. 우편함에 원치 않는 전단지나 전단지가 가득 쌓여 있다면 누군가 집을 감시하거나 정보를 수집하려 한다는 신호일 수 있습니다. 도둑은 가짜 사고를 일으켜 집을 비우도록 속일 수 있어요. 이에 속지 않도록 주의하세요. 의심스러운 경우 항상 신고하세요. 또한 발신자가 침묵하는 이상한 전화도 주의하세요. 이와 같은 전화를 반복해서 받는다면 집에 있는지 확인하려는 도둑의 표적이 되고 있다는 신호일 수 있습니다. 현관 매트 아래에서 피자 전단지나 신문이 발견되는 것도 집이 관찰되고 있다는 신호일 수 있어요. 이러한 물건이 밤새 방치되어 있으면 잠재적인 침입자에게 집이 비어 있다는 걸 암시할 수 있습니다. 집에 돌아오자마자 바로 치워야 해요. 한때 미국에서 지명수배를 받은 범죄자 중 한 명이었던 아드리안 프리처드는 이제 자신이 저질렀던 주택 침입 범죄를 피하는 것을 돕고 있습니다. 프리처드는 어렸을 때부터 수백 건의 절도 범죄를 저지르며 10년 동안 범죄 활동을 벌였습니다. 출소한 지 20년이 지난 현재 50대가 된 프리처드는 자신이 저지른 범죄와 같은 범죄를 예방하기 위한 방법을 공유하고자 합니다. 프리처드는 그의 파트너들은 낮에는 감시를 하고 밤에는 다양한 기법을 사용해 가정과 기업에 들키지 않고 침입했습니다. 게다가 그는 때때로 악의적인 행동을 하기도 했어요. 예를 들어 그는 대담함의 표시로 피해자의 집을 완전히 엉망으로 만들기도 했어요. 현재 프리처드는 세 딸과 함께 호크스베이에 거주하며 다른 사람들이 절도 피해를 입지 않도록 돕는 데 전념하고 있습니다. 그는 자신의 과거 경험을 바탕으로 감시 카메라에 투자하고 창문에 물건을 두지 말고 흔한 장소에 여분의 열쇠를 숨기지 않는 등 집을 안전하게 지키는 유용한 조언을 제공합니다. 또한 프리처드는 추가 보안 조치를 위해 데드볼트, 깨끗한 우편함, 철조망 활용의 중요성을 강조합니다. 그는 부동산 소유주를 교육하는 노력을 통해 자신이 다른 사람에게 가했던 것과 같은 범법 행위의 피해자를 막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휴가를 마치고 깨끗하고 정돈된 집으로 돌아오는 건 언제나 안심이 되지만 집이 완전히 깨끗하면 잠재적인 절도범에게 집에 아무도 없다는 신호를 보낸다는 점을 기억하세요. 다림질할 옷이 쌓여있는 다리미판 등 몇 가지 물건을 치워두어 장기간 집을 비운 것이 아니라 잠시 외출한 것처럼 보이게 하세요. 또한 소셜미디어에 휴가 계획을 절대 게시해서는 안 되며 눈에 보이는 달력에 여행 날짜를 적는 것은 범죄자들이 작업할 수 있는 타임라인을 제공할 수 있으므로 피하는 것이 좋습니다. 집을 비우는 동안 누군가 집에 있는 것처럼 보이게 하려면 친구에게 차를 집 앞에 주차해달라고 부탁하거나 라디오를 크게 틀어놓을 수 있어요. 누군가에게 커튼이나 블라인드를 여닫아 달라고 부탁해 사람이 있는 것처럼 보이게 하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또한 휴가비라고 적힌 봉투 등 부재 중이라는 명백한 흔적을 없애고 친구에게 주기적으로 집안의 물건을 정리해달라고 부탁하세요. 입원이나 요양소 입소 등으로 인해 직접 돌볼 수 없는 친구나 이웃의 집을 돌보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잔디 깎기, 우편물 옮기기, 쓰레기 버리기 같은 간단한 작업은 누군가 집에 있다는 인상을 주어 잠재적인 도둑을 예방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색이 바랜 커튼을 교체하거나 앞 정원을 정리하는 등 집의 외관을 업데이트하는 것도 침입을 예방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이제 이러한 경고 징후를 발견하거나 방문 활동에 대해 의심스러운 점이 있다면 당국의 도움을 요청하는 것이 중요해요. 항상 경계를 늦추지 말고 적절한 예방 조치를 취해 안전과 집안 보안을 최우선으로 생각하세요. 이러한 징후가 항상 범죄 활동을 나타내는 건 아니지만 필요한 조치를 취하도록 유도한다는 점을 기억하셔야 해요. 긴 출퇴근길에 히치하이커를 태우는 게 익숙하신가요? 히치하이커 도로 사기에 대해 들어보고 싶으실 거예요. 순진한 운전자를 노리는 사기 수법인데 일반적으로 히치하이커로 가장한 사람들이 길가에 세워진 차량에 깃발을 꽂는 것으로 시작돼요. 이들은 길을 잃었거나 가까운 마을이나 도시까지 태워다 줄 차량이 필요하다고 주장할 수 있죠. 경우에 따라 히치하이커는 운전자에게 주유소나 편의점 등 특정 장소에 차를 세우라고 요구한 다음 운전자의 돈이나 기타 귀중품을 가지고 사라질 수 있어요. 이 사기는 또한 그룹으로 이루어질 수도 있는데 여러 사람이 한 차량에게 정지 신호를 보내며 태워달라고 요청하고 차량이 이동하면 운전자를 위협해서 돈, 귀중품 또는 차량 자체를 훔쳐갈 수도 있어요. 히치하이커를 태울 때는 이러한 사기에 유의하고 항상 주의를 기울이는 게 중요해요.
태워다 주겠다고 하는 사람에게 돈이나 기타 귀중품을 주지 않는 것이 가장 좋고, 안전하지 않거나 익숙하지 않은 장소에는 절대로 차를 세우지 마세요. 도로에서 공경에 처할 수 있는 이유는 히치하이커뿐만이 아니에요. 주차된 차에서 치즈 한 조각을 발견할 거라고 기대하진 않으시죠? 글쎄요, 아주 위험한 것일 수 있어요. 한 여성은 동네 꼬마가 장난으로 한 일이라고 생각하며 온라인에 이러한 경험에 대한 이야기를 올렸어요. 그녀는 친구에게 전화를 걸어 차를 청소하는데 도움을 요청하기로 결정했죠. 하지만 두 여성이 앞유리에 녹은 치즈를 문질러 닦아내기 시작하다가 근처에서 이상한 걸 목격했어요. 그녀는 흰색 밴이 도착하는 걸 본 걸 기억했어요. 그 안에는 한 무리의 남자들이 그들을 의심스럽게 쳐다보고 있었죠. 그들의 시선이 부담스러웠지만 그녀는 혼자가 아니었기 때문에 차 청소를 마칠 수 있을 만큼 안전하다고 판단했어요. 열에 녹은 치즈를 긁어내는데 거의 1시간이 걸렸어요. 하지만 그녀는 이것이 차량 터리범의 수법이 아닌지 궁금했어요. 대부분의 사람들은 엉망진창인 차를 치우는데 집중하느라 가방이나 지갑, 심지어 최근에 구입한 물건 등 차에 두고 내린 물건에 주의를 기울이지 못하니까요. 더 나쁘게는 납치 전략이라면 어떨까요? 끈적끈적한 치즈는 사람이 차를 고치는데 집중하게 해서 수상한 사람이 다가오는 것을 알아차리지 못하게 할 수 있어요. 이 이야기의 핵심은 차량에 치즈 조각이 묻은 경우 시야를 가리지 않고 운전에 큰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면 그대로 두는 것이 좋다는 거예요. 가장 안전한 방법은 집에서 직접 닦는 거고요. 아니면 가까운 세차장에 가져가면 도장을 손상시키지 않고 차를 닦을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을 알려줄 거예요. 물론 차에 치즈 조각 사기는 우연의 일치일 수도 있어요. 하지만 다른 사람의 차를 훔치는 데 있어 매우 특이한 방법인 이 사기는 더 합법적인 경우도 있어요. 앞유리에 티셔츠나 후드티가 붙어 있거나 와이퍼 블레이드 사이에 끼어 있는 것을 발견했다면 섣불리 치우지 마세요. 그걸 치우는 동안 주의를 분산시키기 위해 일부러 거기에 놓아둔 걸 수 있어요. 가능하면 최대한 빨리 차를 몰고 조명이 밝고 사람이 많은 안전한 장소로 이동하세요. 그곳에서는 차에 있는 모든 물건을 위험 없이 제거할 수 있어요. 어떤 사람들은 심지어 와이퍼 블레이드 아래에서 돈을 발견하기도 해요. 돈을 그곳에 둔 사람도 같은 의도를 가지고 있었을 거라고 쉽게 짐작할 수 있죠. 차량을 도난당할 확률을 낮추는 데 도움이 되는 몇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주차할 때마다 타이어를 연석쪽으로 돌리세요. 차량 바퀴가 그 위치에 있으면 도둑이 차량을 가지고 움직일 가능성이 낮아져요. 차를 이동하는데 더 많은 시간과 에너지가 필요하다는 걸 알기 때문에 표적이 될 가능성이 줄어들죠. 안타깝게도 도로에서 사기는 매우 흔하게 발생하는데 가장 널리 퍼져 있는 유형 중 하나는 악명 높은 견인 트럭 사기예요. 도로에 기름, 금속, 못 또는 유리 파편을 남겨두고 운전자가 함정에 빠지기를 기다리는 건데요. 이러한 상황에서 차량이 손상되면 사기꾼이 갑자기 나타나 매우 높은 가격으로 견인 서비스를 제공하겠다고 제안해요. 사기꾼들은 대부분 전략적인 위치에 함정을 설치하기 때문에 서비스를 이용하도록 압력을 가할 거예요. 차량의 손상 정도를 살펴보는 장소가 고립되어 시야가 좁고 주유소가 보이지 않는 곳인지 확인하겠죠. 다른 선택의 여지가 없는 상황에서 차량 견인에 동의할 수밖에 없는 경우 견인업체는 이러한 상황을 악용해서 보험회사가 승인하지 않은 정비소로 차량을 가져갈 거예요. 즉, 차를 되찾기 위해 더 많은 돈을 지불해야 한다는 뜻이죠. 오랫동안 운전을 해왔다면 언제나 다른 차량을 추돌한 운전자에게 잘못이 있다는 걸 알고 계실 거예요. 항상 앞차와의 안전거리를 유지해야 긴급 상황 발생 시 안전하게 차를 멈출 수 있기 때문인데 일부 사기꾼은 이를 악용해서 반복적으로 급제동을 해서 자신들의 차를 치게 해요. 이 위험한 수법은 예상되는 피해에 대한 돈을 받거나 심지어 가짜 병원비를 받기 위해 사용돼요. 이러한 사기의 피해를 입지 않으려면 속도를 줄이고 특히 의심스러운 차량이나 혼란스러운 운전자로부터 안전거리를 유지해야 해요. 사기범이 계속해서 교통체증을 유발하는 경우 가장 좋은 방법은 가까운 경찰서로 운전해 가서 신고하는 거예요. 이 상황을 상상해 보세요. 도로를 주행 중인데 갑자기 오토바이 운전자가 주의를 환기시키며 바퀴에서 연기가 난다고 지적해요. 재빨리 길가에 차를 세웁니다. 오토바이 운전자는 정비사를 불러 바퀴를 점검해 주겠다며 도와주겠다고 제안해요. 놀랍게도 정비사는 정말 빨리 도착하지만 연기의 원인을 검사하는 동안 제동 시스템을 비활성화해요. 그런 다음 브레이크를 테스트해보라고 하는데 이미 브레이크를 비활성화했으니 당연히 작동하지 않겠죠.
도움이 되는 척하면서 그는 브레이크를 고쳐주겠다고 제안하지만 엄청난 비용을 청구할 거예요. 여기서 교훈, 신뢰할 수 있는 정비사나 견인업체를 이용하세요. 도로에서 누구를 만나게 될지 모르니까요. 일부 사기는 실제가 아닌 도시 전설에 불과해요. 많은 사람들이 도로에서 길을 잘못 든 남자를 봤다고 주장해요. 이 이야기의 한 버전에서는 한 남자가 일방통행 도로를 반대 방향으로 운전해 다른 운전자들이 그를 피하려다 혼란과 혼돈을 일으켰다고 언급해요. 광기 어린 눈빛과 난폭 운전을 일삼는 위험한 사람이라고요. 다른 이야기에 따르면 그 남자는 운전을 하지도 않아요. 누구든 집으로 운전해 가다가 길가에서 그 신비한 사람을 본 적이 있다면 적어도 일주일은 집으로 가지 말고 돌아서야 한다고 합니다. 나쁜 일이 일어나지 않기를 바란다면 말이죠. 이 신비한 인물과 아슬아슬하게 맞닥뜨릴 뻔한 이야기는 무수히 많아요. 어떤 사람들은 심지어 그 남자에게 맞았고 그 결과 심각한 부상을 입었다고 해요. 많은 목격담과 이야기에도 불구하고 길을 잘못 든 남자가 실제로 존재한다는 구체적인 증거는 아직 없어요. 많은 전문가들은 이 전설이 단순히 주변을 잘 살피고 안전하게 운전하라는 경각심을 일깨우기 위한 경고성 이야기일 뿐이라고 생각해요. 하지만 이 전설은 여러 세대에 걸쳐 계속 전해지고 있고 역사상 가장 오래 지속되는 도시 신화 중 하나가 됐습니다. 안녕하세요. 자동차를 소유하고 있는 여러분. 여러분께 전할 중요한 메시지가 있습니다. 자동차는 공공장소에서도 항상 우리 곁에 있는 가장 든든한 조수 같은 존재예요. 하지만 가끔씩 예상치 못한 놀라움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을 때도 있어요. 4바퀴 달린 친구에게 다가갔는데 와이퍼 아래에서 전단지가 여러분을 조롱하고 있다고 상상해보세요. 아니면 앞유리에 주목하게 만드는 주차 위반 딱지가 붙어 있을 수도 있습니다. 모두 경험해보셨죠? 여기 여러분을 위한 새로운 팁을 준비했으니 핸들 꽉 잡으세요. 정말 놀라실 거예요. 차에 관련 없는 물건이 보이면 맨손으로 떼어내지 마세요. 궁금하신가요? 아시다시피 경찰은 자동차와 관련된 모든 것을 예의주시하고 있으며 단순히 과속 운전자를 잡거나 교통규칙을 단속하는 데 그치지 않습니다. 경찰의 도움을 받아 최신 트릭을 공개할게요. 버지니아주 알링턴을 예로 들어보겠습니다. 알링턴 당국은 최근 운전석 에어백 도난이 급증하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경찰은 이런 범죄를 막기 위해 조명이 밝은 곳에 주차하고 차량을 잠그고 귀중품을 잘 보관하고 핸들 잠금 장치를 설치하면 좋다고 조언했습니다. 일부 차량 절도범들은 스마트폰 카메라를 이용해 차량 내부를 들여다보는 새로운 초능력을 발견하기도 했어요. 마치 엑스레이 투시력처럼요. 이 교활한 사람들은 사진을 찍지 않고도 차 유리창의 프라이버시 틴트를 피해 귀중품을 선명하게 볼 수 있어요. 요즘 스마트폰은 참 대단하죠? 이에 대해 당국은 보이지 않게 숨겨두세요 캠페인을 시작하여 모든 사람들에게 귀중품을 눈에 띄지 않게 치우거나 최소한 숨겨두라고 상기시켰습니다. 하지만 잠깐만요. 더 있어요. 경찰관들은 차량 주변에 숨어있는 새로운 위협에 대해 더욱 주의를 기울이기를 원합니다. 낙엽, 쓰레기, 전단지가 우리가 사랑하는 차량에 묻어있는 경우가 종종 있어요. 보통은 대수롭지 않게 생각하고 차량을 간단히 청소한 후 출발합니다. 하지만 아무렇지도 않아 보이는 쓰레기를 줍기 위해서라도 맨손으로 손을 뻗기 전에 한 번 더 생각해야 해요. 왜 그렇게까지 해야 하냐고요? 텍사스 휴스턴에서 벌어진 한 사건을 살펴볼게요. 한 여성이 지역 식당에서 생일을 축하하고 차로 돌아갔는데 차 문 손잡이에서 냅킨이 끼어 있는 걸 발견했어요. 처음엔 별 생각 없이 그냥 아무렇게나 버린 쓰레기라고 생각하고 아무렇지도 않게 냅킨을 제거했습니다. 하지만 상황은 엉뚱한 방향으로 흘러가요. 의심스럽게 놓인 냅킨을 만지고 얼마 지나지 않아 그녀는 손끝에 따끔거림을 느끼기 시작해요. 그리고 어느새 팔 전체가 따끔거림을 느끼기 시작했고 약간 마비된 느낌이 들었습니다. 어지럽고 숨쉬기조차 힘들어졌죠. 그녀의 남편은 곧바로 119에 전화를 걸었습니다. 여성은 기괴한 건강 롤러코스터의 원인을 파악하기 위해 시간을 다투어 병원으로 향했습니다. 6시간 30분이라는 긴 시간이 흐른 후 의사들은 마침내 알 수 없는 물질에 의한 급성 중독이라는 진단을 내렸죠. 이 여성의 체내에는 극소량의 물질만 있었기 때문에 정확한 물질의 정체를 파악할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그 극소량으로도 놀이공원에서 가장 위험한 놀이기구를 탄 것 같은 기분을 느끼기에 충분했어요. 그 냅킨이 손 전체에 감겼다고 상상해보세요. 으악!
의사 중 한 명이 냅킨 사건은 그녀의 차를 노린 납치 시도일 수 있다고 추측했습니다. 잠깐, 뭐라고요? 냅킨과 차문을 이용한 납치라고요? 저예상 코미디 영화의 엉터리 대본 같아요. 하지만 여기 정말 흥미로운 점이 있습니다. 이 미스테리를 풀기 위해 귀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는 지역 경찰청은 자동차 문과 냅킨을 이용한 유사한 사건에 대한 신고가 접수되지 않았다고 밝혔어요. 천재적인 장난꾸러기가 다시는 이런 일을 저지르지 않은 것 같네요. 적어도 아직은요. 그러나 여성의 경험과 증상이 다른 중독 사례와 일치한다는 것이 확인됐습니다. 물론 운전자와 차량 모두를 안전하게 지키는 데 도움이 되는 다른 많은 전략이 있습니다. 주차할 때 가장 중요한 건 바로 최적의 자리를 잡는 것입니다. 다행히도 주차 전문가들이 주차를 잘하고 성가신 도둑을 막을 수 있는 몇 가지 팁을 알려드릴게요. 우선 운이 좋게도 차고가 있다면 소중한 차량을 항상 차고에 주차하세요. 하지만 외출 시에는 조명이 밝고 탁 트인 곳에 주차하는 것이 좋아요. 여러분의 차량이 눈에 잘 띄기를 바라지 나쁜 짓의 대상이 될 수 있는 음지에 있는 걸 바라지는 않으실 겁니다. 자, 전직 도둑의 입에서 나온 멋진 조언 한마디를 소개할게요. 이 사람은 요령을 잘 알고 있어요. 주차할 때는 바퀴를 연속적으로 돌리세요. 이상하게 들리겠지만 그만한 가치가 있습니다. 이렇게 하면 성가신 침입자의 삶을 더 어렵게 만들 수 있어요. 침입자는 도망치기 위해 운전기술을 발휘해야 하는데 그럴 시간이 없으니까요. 보너스 팁을 하나 더 알려드리자면 파크마크 기준을 충족하는 주차장을 찾아보세요. 이러한 주차장은 경찰의 위험도 평가를 통과한 곳이기 때문에 안전하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 간단한 팁을 활용하면 금방 전문가처럼 주차할 수 있어요. 요즘에도 도둑이 여러분의 차량에 손을 댈 수 있는 교묘한 방법이 여전히 존재하며 그 방법에는 열쇠와 관련이 있어요. 그러니까 만약을 대비하는 게 좋겠죠? 우선 열쇠를 잘 보관하세요. 집에 있을 때는 도둑의 눈에 잘 띄지 않는 곳에 보관하세요. 도둑이 문구멍을 통해 막대기와 갈고리로 낚시 게임을 하며 열쇠를 낚아채는 걸 원치 않을 테니까요. 이제 키리스 엔트리에 대해 이야기해 볼게요. 근처에서 키를 흔들면 저절로 잠금이 해제되는 멋진 자동차를 아시죠? 키의 버튼을 눌러야만 차문을 열 수 있다면 그건 키리스 엔트리가 아닙니다. 하지만 걱정하지 마세요. 그것도 다룰 거예요. 바쁘게 할 일을 하면서 하루를 보내고 있는데 갑자기 교활한 도둑이 작은 장치를 들고 나타납니다. 이 교묘한 장치는 자동차 키가 바로 거기에 있다고 속여 상상할 수 없을 정도로 빠르게 잠금을 해제합니다. 심지어 시동을 걸고 여러분의 차량과 함께 석양 속으로 떠날 수도 있어요. 믿기 어렵겠지만 이 성가신 도둑은 자동차 키에서 몇 미터만 떨어져 있으면 신호를 포착할 수 있어요. 즉 자동차 키가 집 안에 안전하게 보관되어 있어도 도둑들은 마법을 부릴 수 있죠. 키리스 엔트리 차량을 요새처럼 안전하게 보호할 수 있는 몇 가지 팁이 있으니까 걱정하지 마세요. 집에 있을 때는 소중한 열쇠 및 여분의 열쇠를 차량에서 멀리 떨어진 곳에 보관하세요. 차폐 파우치나 멋진 디자인의 패러데이 백에 넣어 신호가 새어나가지 않도록 차단하세요. 신호 냄새를 맡는 교활한 도둑으로부터 열쇠를 보호하기 위해 보이지 않는 아늑한 보호막을 씌운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또 다른 전문가 팁을 알려드리자면 중고차를 가족으로 입양하기로 한 경우 자동차 키를 약간 개조해보세요. 키를 다시 프로그래밍하면 이전 주인이 남긴 오래된 신호나 몰래 숨겨둔 흔적을 깨끗하게 지울 수 있습니다. 자동차를 항상 안전하게 지키기 위해서는 재미없는 주제도 다루어야 합니다. 불법 견인 트럭이죠. 이 교활한 도둑들은 길거리에서 바로 여러분의 소중한 자동차를 빼앗아갈 수 있다고 생각해요. 다음은 주차장 해적보다 한 발 앞서 나가는 방법에 대한 몇 가지 팁이에요. 먼저 견인 차량 직원이 조금 수상해 보이는지 잘 살펴보세요. 트럭에 화려한 로고가 없거나 멋진 유니폼을 입는 것을 잊어버린 직원들을요. 뭔가 이상하다고 느껴지면 주저하지 말고 즉시 신고하세요. 무슨 생각을 하시는지 잘 알고 있습니다. 만일 내가 틀렸고 오해한 거면 어떡하지? 선의가 우선이 되어야 하고 오해로 판명되더라도 그 누구도 여러분을 비난해선 안 됩니다. 후회하는 것보다 안전한 게 낫죠? 울창한 숲 한가운데서 한 사람이 숨겨진 자연의 놀이터로 하이킹을 시작합니다. 하지만 이것은 평범한 숲속 산책이 아닙니다. 등골이 오싹해지는 섬뜩한 발견으로 돌변합니다.
호기심 가득한 눈빛을 반짝이는 우리 주인공이 그림자 속에 숨어있는 굴을 발견합니다. 두려움보다 호기심이 앞선 탐험가는 굴에 가까이 다가갑니다. 이 굴은 다름 아닌 여우굴이에요. 만일 뭔가 잘못돼서 여우가 도망쳐야 한다면 어떨까요? 자연이 활기찬 에너지로 생동하는 즐거운 계절 봄이 되면 여우들은 복잡한 생명의 춤을 춥니다. 이 시기에 여우는 지하 은신처에서 위안을 찾습니다. 여우는 1년 내내 주변 세상이 번성할 때를, 지상에서 일광욕 즐기기를 선호합니다. 날씨가 악화될 때를 제외하고는요. 악천후가 심할 때 여우는 굴에 들어가 비바람을 피하며 몸을 보호합니다. 여우굴은 일반적으로 한두 개의 입구로만 이루어져 있는데 때로는 흩어진 흙과 잔해로 덮여 있습니다. 겨울철에는 부지런한 여우들이 다가오는 봄을 기다리며 부지런히 굴을 추가로 파냅니다. 때때로 여우들의 지하 여정의 흔적 중에는 쓰러진 여우의 시체가 남아있기도 하는데, 이는 이 복잡한 지하 네트워크 내의 생명순환을 보여주는 증거죠. 여우 서식지 주변을 탐험하다 보면 4월에서 6월까지 굴 밖에 남아있는 신선한 먹이의 흔적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장난기 가득한 여우 새끼들이 대지의 존재감을 드러내는 이 시기에 잔치의 흔적을 발견할 수 있는데, 이는 생명이 번성하는 즐거운 신호입니다. 그렇다면 여우굴은 어떻게 생겼을까요? 숲에는 굴에 사는 다른 동물들도 있습니다. 이제 핵심을 살펴볼게요. 장난꾸러기 여우들의 은신처는 주로 무성한 녹음이 우거진 지역에 위치합니다. 나뭇가지 밑에 숨어 있거나 웅장한 바위 아래에서 은신처를 찾는 여우를 발견할 수도 있습니다. 여우를 위해 만들어진 것처럼 보이는 아늑한 작은 구멍을 우연히 발견하고 흩어진 뼈와 같은 흥미로운 단서와 함께 독특한 냄새가 난다면 여우굴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호기심 많은 여러분, 아쉽게도 이 교활한 여우가 굴을 짓는 장소에 대한 완벽한 공식은 없습니다. 여우는 드넓은 초원, 울창한 숲, 혹독한 툰드라 등 다양한 환경에 적응하는 기묘한 능력을 가지고 있어요. 여우굴은 최소 4-5개의 구역으로 구성되어 있어요. 웅장한 입구, 중요한 경사로, 굴 자체, 그리고 먹이를 보관하는 역할도 하는 비밀방이 있습니다. 여우 무리의 규모에 따라 전체 여우 무리를 수용할 수 있는 추가 방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이제 입구와 경사로가 땅속으로 약 1m에서 2.4m 깊이로 이어지는 복도로 바깥 세상과 아늑한 안식처를 연결하는 여우굴의 웅장한 모습을 상상해보세요. 아, 더 있어요. 여우는 영리한 계획가이기 때문에 사냥한 보물을 굴에 비축해요. 네, 여우들은 맛있는 먹이를 숨겨두는 굴이 따로 있어요. 이 영리한 동물은 새끼를 낳고 기르기에 충분한 공간을 확보하기 때문에 굴 안의 방의 수는 무리의 크기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흥미롭게 만들기 위해 터널을 파고 입구를 추가로 만들기도 합니다. 이제 먹이에 대해 이야기해볼까요? 여우는 겨울과 짝짓기 시즌을 대비해 먹이를 대량으로 저장하는 식도락가입니다. 하지만 여우는 사치스럽게 음식을 저장하지 않아요. 여우는 매일 신선한 먹이를 먹지 않기 때문에 보통 며칠 동안 버틸 수 있는 양만 저장합니다. 베리류와 과일이 주로 저장고에 보관되며 맛있는 고기가 요리의 중심을 차지하죠. 여우굴이 서로 얼마나 가까운지 궁금하신가요? 먹이와 신선한 물이 풍부하다면 반경 26평방킬로미터 이내에서 2-3개의 여우굴을 발견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자원이 부족하다면 단 하나의 굴을 찾기 위해 52평방킬로미터에 달하는 넓은 지역을 수색해야 할 수도 있죠. 하지만 여우의 이야기는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여우는 수완이 뛰어난 동물답게 여러 개의 굴을 가지고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여우는 정서적 가치를 지닌 출생굴을 기본굴로 유지합니다. 또한 여우는 예측할 수 없는 상황에 대비해 예비굴을 준비해두기도 합니다. 그리고 버려진 굴이나 빌린 굴을 자신의 굴이라고 주장하는 재주도 있어요. 정말 영리한 사기꾼이죠? 이제 이 놀라운 생명체에 대해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여우는 지구 곳곳에 다양한 종과 크기, 변종으로 존재합니다. 하지만 우리 주인공은 서리가 내린 남극 대륙을 제외한 모든 대륙에서 볼 수 있는 붉은 여우입니다. 대부분의 여우는 시골의 고요한 풍경을 선호하지만 도시나 교외의 주택가로 들어가 인간과 마주칠 수도 있으니까 놀라지 마세요. 아, 여우와 인간의 만남, 두 극단의 이야기.
어떤 친절한 영혼들은 여우에게 먹을 것을 주고 손바닥에 앉히며 여우의 마음을 얻으려고 노력합니다. 반면에 여우의 교활하고 사나운 본성을 두려워하여 생각만 해도 벌벌 떠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여우가 다가오거나 공격한다면 어떨까요? 일반적으로 여우는 인간에게 위협을 가하지 않으며 나쁜 의도가 없어요. 여우는 작은 포유류나 가축을 잡아먹는 걸 선호하며 사냥이나 자기 방어를 위해 공격성을 유보합니다. 하지만 여우가 사람과 마주치는 사고가 발생하는 경우가 보고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여우가 다가오거나 달려들 경우 취해야 할 조치를 숙지하는 것이 중요하죠. 여우는 길들여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야생의 본능이 남아있으며 여우의 행동은 예측이 불가능합니다. 순간적으로 길들여진 모습을 보이다가도 궁지에 몰리거나 위협을 느끼거나 배고프거나 단순히 겁이 나면 다시 길들여지지 않은 본능으로 돌아갈 수 있죠. 여우는 당연히 인간을 잠재적인 위협으로 여기기 때문에 조심스럽게 접근하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입니다. 순식간에 성질이 돌변하여 사람을 놀라게 할 수 있으니까 온순하고 친근해 보이더라도 절대로 접근하지 마세요. 갑작스러운 움직임은 여우를 흥분시키거나 놀라게 할 수 있으므로 가까이 다가가고 싶은 충동을 참으세요. 대부분의 경우 여우는 근처에서 사람을 발견하면 재빨리 도망가거나 숨어 피신처를 찾습니다. 하지만 여우와 대치 상황에 처했다면 한 발짝 물러서서 여우가 원하는 공간을 제공하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입니다. 여우가 계속 다가오거나 근처에서 여러 마리의 여우를 만나면 멀리 떨어져서 여우에게 공간을 마련해 주세요. 특히 먹이를 주려고 접근하거나 손으로 먹이를 주려고 하지 마세요. 멀리서 여우를 관찰하면서 여우가 하던 일을 계속하도록 내버려 두세요. 여우가 집에 들어오거나 갇힌 상황에서는 침착함을 유지하세요. 목소리를 높이거나 불필요한 소동을 일으키면 여우가 공격하도록 자극할 수 있으니까 피하세요. 대신 침묵을 지키고 여우로부터 안전한 거리를 유지하며 여우에게 탈출로를 제공하세요. 문과 창문이 막히지 않도록 하여 여우가 원하는 자유를 누릴 수 있도록 하세요. 때가 되면 여우는 재빨리 탈출할 거예요. 하지만 운이 나빠서 여우의 공격을 받는 불행한 상황에 처했다면 침착함을 잃지 마세요. 애완동물을 풀어놓거나 여우를 쫓아가지 말고 여우가 스스로 물러나도록 기다리세요. 여우가 계속 물러서지 않는다면 박수를 몇 번 치면 여우가 놀라 도망갈 수도 있습니다. 이제 숲을 즐기세요. 밖에서 보면 이 호수의 수면은 재난의 후폭풍이 휩쓴 것 같아요. 텅 빈 나무줄기가 청록색 물에서 튀어나와요. 호수는 산으로 둘러싸여 조용하지만 불안한 곳 같아 보여요. 하지만 이 위험한 물 아래에 감히 수영하는 사람들은 곧 완전히 새로운 세상을 발견하게 될 거예요. 동화의 시작이 아니라 카자흐스탄 사티에 위치한 카인디 호수의 실제 이야기예요. 1911년 지진으로 인해 이 지역에 큰 산사태가 일어났어요. 생성된 계곡은 결국엔 빗물로 가득 찼고 사실상 숲이 잠기게 되었어요. 물 위에 위치해 있는 나무들이 아주 안 되어 보이지만 수면 아래는 수중 숲을 연상케 합니다. 대부분의 시간 동안 물이 수정처럼 맑기 때문에 해안에서도 이 매혹적인 광경을 계속 볼 수 있어요. 얼음처럼 차가운 물이 이 호수를 아주 까다롭고 때로는 위험하게 만들어요. 그리고 조류, 식물 그리고 빠르게 위험한 장애물이 될 수 있는 물에 잠긴 나무들도 잊지 마세요. 전 김이 모락모락 나는 뜨거운 목욕을 즐기지만 제가 말씀드릴 이 끓어오르는 호수는 정말 악몽에서 나온 것 같아요. 카리브해 도미니카 섬이 있는데 물의 온도가 82에서 92도 사이예요. 게다가 그건 가장자리 온도일 뿐이에요. 감히 누구도 호수 중심부로 가서 온도를 측정하지 못했거든요. 온도가 때때로 내려갈 수 있는 건 사실이지만 언제 이 물이 다시 끓기 시작할지 모르죠. 이곳은 이산화탄소 등 배출하는 가스 때문에 위험해요. 냄새는 별로 안 좋은데 그건 대부분 김이 나는 공기 중에 유황이 갇혀서 그런 거예요. 이 병원에 보이는 호수 또한 위험한 놀라움을 가져다 주죠. 모나온 호수는 카메룬 웨스트주에 있어요. 지구상에 몇 안 되는 분출하는 호수 중 하나입니다. 화산처럼 말이죠. 그리고 대부분의 경우 아무런 경고도 없이 분출해요. 마지막 분출은 1894년으로 거슬러 올라가요. 그때 심각한 피해를 입혔죠. 이런 호수의 화학적 메커니즘은 여러분이 열기 전에 흔든 음료수 캔과 같아요. 물 밑바닥엔 위험한 가스가 있기 때문에 표면에 어떠한 소란이라도 분화를 촉발시킬 수 있어요.
탄자니아의 나트룬 호수는 독특한 붉으스름한 색 때문에 보기 아름다울지 모르지만 확실히 수영하고 싶은 곳은 아닐 거예요. 물이 엄청나게 짜면서 해조류와 결합되어 있어요. 또한 그게 색의 원인이기도 해요. 그리고 심지어 그게 제일 위험한 게 아니에요. 나트룬 호수는 pH 수치가 너무 높아 부식이 돼요. 이 호수에 염색한 물질을 담그면 곧 색이 벗겨질 거예요. 이 높은 수준의 산도는 또한 인간의 피부에 심각한 문제를 일으킬 수 있어요. 나트룬 호수는 250만 마리 이상의 작은 홍학들이 사는 유일한 집이기 때문에 일부 생물들에게 다 나쁜 것만은 아니에요. 이 산성과 소금기 있는 물이 그들의 생존을 지탱해 주는 만큼 이 주변에 머무르는 걸 좋아하는 건 놀랄 일이 아니죠. 니카라구아 호수의 위험 요인은 과학과는 관련이 없고 주민들과 더 관련이 있어요. 코스타리카와 니카라구아의 국경이 있고 중앙아메리카에서 가장 큰 담수호인데요. 처음 봤을 때는 위험하다고 생각하지 않겠지만 그 안에 황소상어가 살고 있기 때문에 저는 수영하는 걸 추천하지 않아요. 상어는 예측할 수 없는 경향이 있고 가끔 위협적인 생물이에요. 게다가 필요하다면 뭐든 먹을 거예요. 과학자들은 처음에 이 종의 상어는 이 호수에서만 발견된다고 믿었어요. 하지만 곧 사람들이 카리브해에서 같은 상어를 봤다는 걸 알게 되었어요. 이 놀라운 생물은 그곳으로 가기 위해 193km가 넘는 거리를 횡단할 뿐만 아니라 모든 물고기가 할 수 없는 민물에도 적응할 수 있어요. 벨리즈의 그레이트 블루홀은 잠수부들을 이끄는 것 같죠. 그러니까 여기엔 아름다운 짙은 푸른색이 있고 본토와 꽤 가까워요. 약 100km로요. 문제는 이 고요한 물 수면 아래에는 많은 종류의 산호와 다른 야생동물이 있는 뒤죽박죽인 터널이 있다는 거예요. 이 동굴들은 그레이트 블루홀을 통해 다이빙하는 걸 까다롭게 만들어요. 게다가 전문가들은 물속 깊은 곳에 갈수록 점점 생물들이 없다는 걸 알게 됐어요. 왜냐고요? 싱크홀 전체 폭에 걸쳐있는 황화수소층 때문이에요. 산소가 없기 때문에 어떠한 생명체도 구멍 깊은 곳에서 살아남을 수 없는 거죠. 러니 호수는 조지아주에서 가장 큰 호수예요. 매년 약 1100만 명의 방문객이 방문해요. 파리에는 루브르 박물관을 방문한 것과 거의 같은 수죠. 인기에도 불구하고 그 호수에서 많은 사고가 일어나는데요. 아무도 그 이유를 확실히 몰라요. 그걸 설명할 수 있는 것 중 하나가 이 신비한 호수 수면 아래에 있을지도 몰라요. 거기에 배, 접이식 의자, 심지어 낚싯줄과 같이 아무렇게나 던져진 물건들과 함께 잔해와 돌무더기가 많아요. 그게 까다로운 수중 장애물 코스를 만들어냈죠. 호수 수면에 가시성이 낮아서 이곳은 항해하기 위험할 수 있어요. 누군가가 편집을 과하게 많이 한 것 같아 보이는 또 다른 호수는 와이오밍, 몬태나와 아이다호주까지 뻗어있는 옐로스톤 국립공원에 있는 그랜드 프리즘 스프링이에요. 여기서 수영하는 건 완전 금지되어 있어요. 가운데는 87도로 거의 끓는 온도에 가깝고 가장자리 쪽은 약 55도예요. 색도요. 물의 중심은 생명체가 살아남기엔 너무 뜨겁기 때문에 수면을 흐리게 할 게 없어요. 여기 살아있는 유기체가 없기 때문에 거의 칠해놓은 것 같은 저 선명한 푸른색이 만들어지죠. 지중해의 작은 섬 키프로스에는 여름 동안 비가 별로 내리지 않아요. 그래서 여기 몇몇 수역이 너무 건조해져서 특정 지역은 구운 소금층으로 덮여요. 이게 라르나카 솔트레크의 경우예요. 기이한 풍경에 속지 마세요. 이 땅들은 쉽게 함정이 될 수 있어요. 뭐가 진짜로 건조한 땅이고 뭐가 그냥 물이나 진흙 위에 있는 얇은 소금층인지 금방 헷갈렸어요. 게다가 층 아래에는 사람들의 피부에 문제를 일으킬 수 있는 소금 결정이 있어요. 사메산 홀은 태국 전역에서 수영하기에 가장 위험한 장소 중 하나예요. 85m까지 아주 깊고 극도로 어두워지기 때문이죠. 잠수부들이 깊이 들어갈 때 심지어 시야가 전혀 나오지 않는 곳에 도달할 수 있어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혼란스러워하고 더는 위로 올라오는 길을 찾지 못하는 것도 당연해요. 아프리카에서 가장 큰 호수이자 세계에서 세 번째로 큰 호수는 빅토리아 호수라고 불려요. 그 모든 물이 인간들에게 다 안전하지 않은 건 아니지만 몇몇 지역은 순식간에 문제를 일으킬 수 있어요. 왜냐고요? 부분적으로 호수에 독립적인 기상 시스템이 있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그게 날씨를 정말 믿을 수 없게 만들어요. 단 몇 초 만에 밝고 화창한 날씨를 끔찍한 날씨로 바꿀 수 있어요. 그런데 누가 폭풍 속에서 수영하다가 난처해지길 원하겠어요. 푸스토이의 호는 시베리아에 있기 때문에 여기 물이 엄청 차가워진다는 건 굳이 말 안 해도 되겠네요. 하지만 호수를 보면 이 물에는 특이한 게 없어요. 정말 그럴까요? 아마 아닐 거예요. 그리고 혹한의 물을 견딜 수 있는 사람일지라도 어떻게 해서라도 여기서 수영하는 걸 피하는 경향이 있어요. 그렇다면 무엇이 푸스토이의 호를 그렇게 신비롭고 위험하게 만들었을까요?
아무도 여기서 살고 싶어 하지 않는 것 같아요. 그리고 과학자들은 아직 그 이유를 밝히지 못했어요. 호수에 살아남을 수 있는지 보기 위해 많은 종류의 물고기와 다양한 식물 종들로 호수를 채워보려 했지만 결과는 실망스러웠어요. 여기서 살아남기 어려운 이유가 무엇인지 정확히 모르는 만큼 아직은 수영복 입으로 뛰지 마세요. 멀리 하는 게 제일 좋아요. 2번 말하지 않아도 돼요.